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세계무형문화유산 포럼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포럼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포럼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목서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네요. 확실히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다는 느낌도 이렇게 실감이 나는데요. 이번 포럼은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하고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국립무형유산원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본 행사가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 올해는 2003 무형유산보호협약 20주년을 맞이해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지난 20년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존중, 보장, 중요성 인식 및 국제적 협력과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2003년 무형유산 보호 협약을 책정했습니다. 현재 18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이 협약은 각 국가의 주요한 정책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포럼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협약을 기반으로 진행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지난 20년 동안의 노력과 또 그동안의 성과들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도약을 위해 무형유산의 역할을 고민하는 그런 무형유산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접속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유튜브 채팅창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각 세션의 질의응답 시간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3 세계무형문화유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형순 국립무형유산 원장님 무대로 모시고 개회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립무형유산원장 안형수입니다. 이번 2023 세계무형문화유산 포럼을 위해 한국 전주를 찾아주신 국내 무유산 전문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포럼을 영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니 사람이 직접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일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형순 국립무형유산 원장님의 개회사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오늘 이 자리가 더 뜻깊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다음으로는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의 김지성 사무총장님의 환영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김지성입니다. 먼저 이번 2023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을 개최하도록 지원해 주신 대한민국 문화재청 최영천 청장님, 국립무형유산원 안형순 원장님,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범기 전주시장님 고맙습니다. 또한 무형유산 보호 협력을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해 주신 키르기스스탄 문화부 아이누라 아스카로바 차관님과 기조 발표를 맡아주신 미국 스미소니언 리처드 큐린 대외직명 대사님을 비롯한 모든 좌장 및 발표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하고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가 주관하는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은 올해 7번째를 맞이하는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다시 대면으로 전환하여 온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는 하이브리드 회의입니다.
전 세계 20여 개 국가 60여 명의 무형유산 분야 석학들과 관계자분들께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적 압박, 급속한 기술 발전, 환경 파괴, 전염병, 가치관과 태도 변화 등의 여러 사유로 인해 사무총장님 환영사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축사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네, 다음으로 우범기 전주시장님의 축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주시장 우범기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위해 2023년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은 무형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전승과 지속적인 가치 실현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채택 2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 깊이 있는 발표와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는 49명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무형유산 전문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과 아태 무형유산센터가 유치한 무형문화유산 거점 도시입니다. 전주시는 세계 무형유산 대상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시상하며 그 노력과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우수한 무형유산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그 가치와 의미가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펼쳐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을 준비해 주신 국립무형유산원 안영순 원장님,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 김지성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과 발표와 좌장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아이누라 아스카로바 키르기즈스탄 문화부 차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축사는 키르기즈어로 진행되며 순차 통역이 이어지겠습니다. Урматтуу Маданий мурас башкармалыгынын директорунун орун басары Ли Гён Хун мырза, мамлекеттик материалдык эмес мурастар борборунун башкы директору Ан Хён Сун мырза, ЮНЕСКО Азия Тынч океан аймагындагы материалдык эмес маданий мурастар чөйрөсүндөгү маалымат тармактык өз ара аракеттенүү эл аралык борборунун башкы директору Ким Дже Сонг мырза, ошондой эле бүгүнкү иш чаранын катышуучулары, сиздерди Кыргыз Республикасынын Маданият, Маалымат, Спорт, Жаштар саясаты министрлигинин атынан материалдык эмес маданий мурастар боюнча дүйнөлүк форум 2023 ачылуу аземи менен чын жүрөктөн куттуктайм. 존경하는 문화재청의 이경훈 차장님, 국립무형유산원의 안영순 원장님,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의 김지성 사무총장님, 더불어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키르기즈 문화정보체육청소년정책부를 대표하여 2023년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의 개최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Мындан тышкары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сынын өкмөтүнө Кыргыз Республикасындагы материалдык эмес маданий мурастар тармагына көрсөтүлүп жаткан колдоосу үчүн терең ыраазычылык билдирем. 더불어 키르기즈스탄의 무형문화재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보여주신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Ушул жылдын 11-апрелинде Бишкек шаарында Кыргыз Республикасынын Маданият, Маалымат, Спорт, Жаштар саясаты министрлиги менен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сынын Маданий мурас башкармалыгынын ортосунда кызматташуу меморандумуна кол коюлду. 금년 4월 11일에 키르기즈스탄의 비시케크시에서 키르기즈 문화정보체육청소년정책부와 한국의 문화재청이 문화재 분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Кыргыз Республикасы эл аралык уюмдар менен терең кызматташууга өзгөчө көңүл бурат. Айрыкча Корея мамлекети менен кызматташуу, анын ичинде ЮНЕСКО Азия Тынч океан аймагындагы материалдык эмес маданий мурастар борбору маанилүү орунду ээлейт. 키르기즈스탄은 국제기구와 다양한 협력에 각별한 의미를 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의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저희에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Сөзүмдүн соңунда бүгүнкү форумга катышууга чакыруу алганыбызга өзгөчө ыраазычылык билдирем. Жана бардык катышуучуларга жемиштүү жыйынтык каалайм. көңүл бурганыңыздар үчүн чоң рахмат.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마련해 주신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럼에 참석한 모든 관계자분들이 많은 성과를 이루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누라 아스카로바 키르기스스탄 문화부 차관님, 네, 이렇게 성공적인 개최 포럼에 대한 축사를 남겨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이번 포럼의 개회식을 빛내주기 위해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오늘 포럼에 참석해주신 많은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조 발표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기념사진 촬영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참석하신 이 가운데 줄 앞에 두 줄에 계신 귀빈 여러분께서만 잠시만 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잠깐 저희 내외 귀빈 여러분 기념사진 촬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전체 단체 사진은 내일 폐회식이 끝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한 발짝씩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기조 발표를 위해서 오늘 내빈 분들께서는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가 정돈되면 바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조 발표 시간입니다. 이제는 다음 순서로 리처드 큐린 스미소니언 대외 직명 대사님의 기조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처드 큐린 박사님은요, 스미소니언의 대외 직명 대사로 스미소니언 민속문화유산센터의 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박사님은 유네스코와 함께 2003 협약 개발에 참여하셨고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프로그램의 심사관으로 활동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미국위원회, 문화유산 조정위원회, 세계유산 연방정부 간 패널, 그리고 대통령 예술인문학위원회와 백악관 역사협회의 연락 담당자로도 활동하셨습니다. 또한 국제유산보호연맹 알리프의 창립이사회 이사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기조 발표의 주제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지난 20년간의 성과와 다음 20년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World Forum participants, and let me follow the distinguished speakers in thanking our Korean hosts for having all of us here
today and over these coming days. I'd like to thank the Director General and staff of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and ICHCAP, is that how we pronounce it? ICHCAP, okay. And Director General and respective staffs for organizing efforts, and of course to the Mayor of Cheongju. So in 2004, I gave a keynote address at the Korea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And the subject of that meeting was the Convention on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o it is indeed an honor and a joy to be back after 19 years back in Korea. Now, that the ICH Convention has reached almost universal acceptance, ratified by some 180 nations, is indeed in itself an amazing achievement. The convention has encouraged global efforts to preserve the diversity of the world's living cultural heritage. It has fostered recognition of otherwise overlooked, marginalized, and sometimes even denigrated practices and forms of expression and knowledge. It's been a force for cultural decolonialization and against forms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t's encouraged governmental and civic regimes to support community-based, visual, musical, and verbal arts, purveyors of indigenous and local knowledge systems, and numerous cultural exemplars whose occupational, culinary, sacred, and healing traditions give shape to social life around the world. The convention has fostered educational programs and popular awareness of national and regional history, arts, and culture, and advanced creative industries and respectful tourism that contribute to civic and economic well-being. And the convention has aided many of us, professional specialists, in garnering resources and for our scholarly activities, for archives, museums, festivals, and other cultural programs. So many of these achievements really realize the fine aspirations of the convention. But there is another side to consider. A handful of nations still have not ratified the convention, unconvinced it serves a compelling purpose. Critics find the convention a hollow way of bestowing prestige on nations and designated traditions, but having no real impact. Others see it as government overreach into the domain of more informal community life. The convention's implementation has certainly grown the number of involved organizations, bureaucrats, and budgets, but has it effectively benefited the very people and traditions it is supposed to help? Now, this is an important question to consider, especially for us in th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is substantially much larger and more organized than when the convention was adopted. In the papers presented at this conference, many will address the question as it relates to particular communities, programs, practices, and policies put into place over the last 2 decades. For today, I'll concentrate on the future of the convention. What are the issues we have to tackle, the ideas we need to debate, the concerns we should expect to confront in the next 20 years? I group my views in 3 large categories. First, how will the concep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tinue to evolve? Now, every human being in numerous and continuous instances engages in numerous instances of intangible cultural practice every day, from the moment we awake to how they talk, how we talk, eat, dress, work, pray, even sleep and dream. It's through intangible living cultural practice that we as human beings engage the material world and each other. And it's from this universe of human social behavior that communities typically highlight some elements as customary and characteristic of their identity, reifying it
as the equivalent in their own languages of something akin to heritage. It's something scholars have historically termed folklore, traditional or expressive culture, oral tradition, living cultural heritage, and now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w, most of the seminal academic, governmental,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at grew in the post-World War II era pretty much followed their intellectual forebears and saw themselves as discovering, documenting, and preserving cultural heritage that existed somewhat naturally out there in society, often on the margins, sometimes ignored, fragile, and in danger of disappearing. In the 2 decades-long build-up to the 2003 convention, this was evident in UNESCO's 1989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the Masterpieces of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program, and in the debates over the convention itself. Now, as an alternative, a more critical view arose in the 1990s, arguing that cultural expressions are made into heritage as they are named, valorized, and promoted as such. This is not a matter of the mere persistence of a particular practice or expression or measure of its objective historical significance within a specific community. In this view, heritage is a thoroughly modern phenomenon. It's a modern phenomenon in the fact that some authority, often the state,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but also politicians, promoters, scholars, and activists, seize upon a certain cultural form or practice and represent it or represent it in some highlighted way and with a particular aim. Specific forms of performances, artisanal products, occupational skills, cuisines, venues, or sites may be deemed as heritage or alternatively denied that status. While heritage references history and may use events and circumstances as a way of justifying value, heritage is not just about history. It's more about contemporary life and those defining culture, tradition, knowledge, and art. Thus, not all cultural practice becomes heritage. Numerous traditional practices may not be recognized as heritage because they may be regarded as offensive, associated with lower classes or marginalized people, or perceived as counter to state, religious, or other authorities. From this perspective, the inclusion of what gets defin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recognized at th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becomes the operative question. So what does the convention define as worthy of recognition and safeguarding? Well, this is spelled out in Article 2. Quote,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consideration will be given solely to su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is compatible with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s well as with the requirements of mutual respect among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and of sustainable development." Now, clearly, at the time that we were going about, we who were drafting the convention, we did not want to safeguard such intangible cultural practices as slavery, human trafficking, regimes of torture, and traditions of criminality. But taken as it is written, the conditions make it pretty difficult for many form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qualify for consideration and safeguarding. Eliminate all the ballads, all the storytelling, all the songs having to do with conquest and war, almost all of which, if taken technically, would violate the mutual respect condition. Eliminate traditions that favor particular groups, castes, communities, ethnicities, or cast aspersions
on, say, women or men or the disabled or the poor. And assessing various traditions on the basis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uld conceivably place every agricultural, fishing, mining, hunting, culinary, building, and artisanal tradition in doubt. Now, in my opinion, international cultural experts have largely ignored this definitional provision, save in the extreme. Over the past few years, we've seen debates about inclusivity and exclusivity with regard to consideration of ICH. Can we inscribe a tradition open only to, say, men or to women? And whose responsibility will it be to encourage some group of practitioners to include those men or those women in order to be considered ICH for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and thus eligible for international listing? The irony, of course, is that in some cases, expanding inclusivity, whether with regard to gender, ethnicity, religious or communal affiliation, caste, age, or any other category under the banner of human rights and mutual respect, can actually run counter to the particular community tradition that was indeed to be safeguarded. With increased attention to both well-placed and questionable issues of social justice, I think we will see a rise in these kind of questions and debates between progressives and traditionalists on the matter, and between those aspects of our own belief that are more progressive and more traditional. Additionally, I think we'll see a broadening of practices considered as ICH. Currently, the vast majority of those on the representative list are still living traditions, rooted in folk society, derived from courtly and religious traditions, derived from pre-modern peasant and urban practices. This reflects the convention's emphasis on traditions thought to need safeguarding given threats to their survival, the very threats that the Director General mentioned in his remarks. But there have been a few traditions more recently listed that reflect more contemporary practice. These listings rightly demonstrate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not something made and just carried forward from the past, but is continually being created. Cultural practices can quickly become traditionalized and transmitted to the next generation of practitioners, and communities of practice may form around shared characteristics other than those based on birth. What we might expect in the coming decades are forms of digital ICH, traditions and communities of texters, of gamers, of bloggers, of users of social media, virtual reality, and AI. As social life in many places turns to digital communication and expression, I'm curious to see whether we will compile inventories of such ICH, and whether the practitioners of this type of ICH will see any value at all in the convention and its safeguarding aim. Now, second, in the rights of citizens and social groups where civil and economic freedoms are well established, there would not be an issue of state ownership of ICH. But one can easily imagine cases where mechanisms of individual and group ownership are lacking. And in the extreme cases of state authoritarianism and totalitarianism, where ICH is conceived to be a state asset subject to regulation and exploitation. The third point, how will safeguarding be most effectively accomplished? As a result of evaluations in 2013, 2018, UNESCO experts formulated a, quote, theory of change and, quote, an overall results framework for the 2003 convention. The theory of change simply says that if state parties do everything the convention calls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ll be safeguarded. That is, if nations have ratified the convention
They will integrate its principles into strategies and policies and implement them, leading to better inventories, enhance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more knowledge and awareness, and more scholarly research. They will get help from UNESCO to improve their capacity to do this, and with stakeholders develop safeguarding measures, including inscribing traditions on the representative list or on the urgent need list, or contributing to the best practice list. They will engage communities, leading to greater capacity to safeguard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will lead to more sustainable development. Such will improve, so the framework says, or the theory of change says, such will improve relations between communities. And as that theory says, quote, then ultimately, this will contribute to peace, which is what UNESCO stands for. The overall results framework, adopted in 2018, provides a category-by-category checklist of activities so that nations can track and assess their performance in achieving progress toward the enunciated goals. Now, the theory and framework are reasonable tools in a government managerial system, because you're looking at the causes, for specifying causes and effects, and measuring progress through various indicators. But they're also flawed in ways that most governmental managerial schemes are, whether in the economic, ecological, educational, or civic planning spheres. They overassume causal relationships. They simplify. They fail to gauge actual impact and overprivilege government action in comparison to actual events and social relations within societies. Does anyone really believe that by inscribing a tradition on a list at UNESCO headquarters or in some cultural ministry, we're actually going to achieve world peace? Now, if everyone did everything called for in the framework, might ICH worldwide be safeguarded? Well, it depends on all sorts of contingencies, economic and political realities. The problem is that the theory and framework are derived from a normative instrument that reflects, I think, really fine values, but is formulated around general aspirations and ideals, not proven empirical relationships. What is the economics of safeguarding ICH? Can it generate livelihoods and jobs? Or is that simply irrelevant to how we go about safeguarding? How about demographic factors affecting both the practice of and reception of various forms of ICH? What about migrations, global climate change, war and conflict? Where do they come in? Thus far,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has largely avoided economic models. Its purveyors have generally eschewed commercialism and the role of cultural businesses and industries, what they can play in the system of sustainable practice. No sector of activity, none, not agriculture, manufacturing, healthcare, education, environmental, or social services, can avoid looking at economic infrastructure, fiscal support, fiscal pressures, fiscal influences, and incentives. Yet that has generally been the cas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ICH Convention. Earning a living from cultural practice, being able to feed one's family, securing housing, education, and other needs with one's income, having community resources that generate revenue, all seem like they might be key factors in ensuring the vi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a tradition for many. But having government organizations working with businesses, with commercial actors or relationships in the cultural sphere has not been easy to achieve, and in many cases, governments see it as antithetical to their role. Another source of safeguarding around the world comes from various non-governmental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hich help support particular communities and particular types of cultural traditions.
Cultural NGOs have generally applauded the ICH Convention for bringing attention to exemplary cultural traditions and practitioners. But findings from UNESCO evaluations indicate that the level of substantive involvement by NGOs in government programs is relatively modest. NGOs, I think, want to do a lot more with regard to programmatic safeguarding activity, like festivals, performances, celebrations, product development, sales, and so on, but are often stymied by lack of funds and even by the regulatory constraints imposed by governments, which government concerns tend to focus more on the more formal and normative obligations under the treaty. In the decades ahead, we're going to have to get much more sophisticated, I think, about safeguarding. This will go well beyond doing inventories and listing and scribing traditions and holding workshops and writing papers. It means developing the economics of ICH, bringing more analytic and strategic tools, studies, and evaluations into the mix. It means a higher level of concern for how ICH practice is related to practitioner and community fiscal well-being and livelihoods. It means working much more closely with NGOs that can contribute to safeguarding activity. If we don't better integrate ICH work with other sectors, and if we don't get beyond the self-satisfaction of forever growing and enhancing government-side activities, we will not truly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 will be aggrandizing programs claiming to do so. We'll have more safeguarders, more reports, more lists, but many less exemplars, practitioners, and traditions safeguarding. Success is not in state party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but rather rests in the diversity and robustness of community-based cultural practices the world over. Finally, to conclude, while the convention has flaws in concept and implementation, it nevertheless recognizes in a fundamental way the value of a world with diverse cultu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where people have every right to practice, extend, continually modify, and elaborate them, as well as benefit from them spiritually, aesthetically, communally, civically, and economically. This is a good purpose. And while I have elucidated many challenges, I believe there are ways in which we, as supporters of the creativity and continuit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better frame our strategies, tasks, partnerships, and purviews so as to really contribute to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ound the world. Thank you. 네, 리처드 킬린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기조 발표 들으셨는데요. 역시 이 분야에 굉장히 오랜 경험이 축적된 분이신 만큼 네, 우리 연구를 계속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박상미 주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님의 기조 발표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조 발표는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Good morning. First of all, I'm very thankful to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유산원을 포함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형문화유산 분야를 연구해 종사자이자 현 유네스코 대사로서 오늘의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전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올해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20주년을 맞이 timely topics in line with the convention, namely the retrospective of the past 20 years, inclusive and sustainable social development through ICH,
Future of ICH, and ICH safeguarding efforts in the Asia-Pacific. Through the enriching discussions in each session, I'm confident that we'll be able to gather wisdom and exchange insight to address emerging challenges and set the direction for the years ahea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3 Convention. More than 60 years ago, well before the convention, Korea embarked on a number of national level measures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1960, a nationwide survey was conducted to identif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cross the country, and this led to the designation of the first batch of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ubsequently,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was made and consistently amended over the years to reflect the changes of Korean society. Korea's commitment to supporting the safeguarding and transmission of ICH has been consistent at the international level as well. The establishment of a UNESCO prize, the Arirang Prize, is a case in point. This prize was awarded to organizations which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safeguarding, protection, and promotion of UNESCO's masterpieces of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Since ratifying the convention in 2005, Korea has played an active role i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while serving as a member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3 terms. In 2018, Sirum, Korean Traditional Wrestling, the joint nomin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as unanimously inscrib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This stands as a remarkable example of the global efforts to realize UNESCO's founding spirit of peace through culture. The ratification of the 2003 Convention has had a wide array of national level implications, including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This new legislation aligns with the standards and terminology of the UNESCO Convention. The Act also legally mandates national safeguarding measures for intangible heritage, while directly referencing the 2003 Convention in its articles. Such endeavors will contribute to balance the recognition of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values of national heritages. Korean government has also made efforts to enhance the capacities of the global community to address imminent challenges and realize sustainable social values. Korea's voluntary contributions to the ICH Fund aimed to improve the periodic reporting mechanism, which helped facilitate capacity building activities and information sharing among the state parties. In particular, it enabled countries to gain information on exemplary ICH safeguarding practices and the worldwide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Additionally, while recognizing the value of education on the path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 has supported school education on threatened ICH in Nepal, Thailand, Benin, Tanzania, and small island developing countries. This initiative reaffirms ICH's critical role in raising awareness of cultural diversity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ith its edge on ICT and focus on education, Korea is fully engaged in promoting education and harnessing digital technology for the future safeguarding of ICH. Specifically, the Asia-Pacific Higher Education Network for Safeguarding ICH activates links between schools and experts and facilitates the curriculum development. Additionally, a MOOC on living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as developed during the COVID pandemic and was offered for free, providing young students with opportunities to learn about the urgent need to protect living heritages. Considering the intangible nature of ICH, data collection and documentation are crucial for successful ICH safeguarding. In this regard, Korea has supported digitizing ICH documents for the past decade, producing about 250 videos to help the next generation gain a substantive understanding of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the ICH. At the regional level, Korea established the UNESCO Category 2 Center, ICHCAP, in 2011, and this center has been playing a leading role in information sharing, network building, and awareness raising for ICH safeguarding and transmission in the Asia Pacific. ICHCAP undertakes various programs such as video production, data resto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ICT-based system. Particularly, it introduced ICH-links to connect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the state parties, organizations, experts, and communities. Through ICH-links, stakeholders can easily access and explore information on intangible heritages in the Asia Pacific. In July this year, a 20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2003 convention was held in Seoul, Korea, to discuss the role of ICH in realiz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eace. At the end of this meeting, the Seoul vision for the future of safeguarding living herita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eace was proclaimed. The Seoul vision declares, to achieve this vision, we must encourage spaces for dialogue and cooperation between all stakeholders. In light of this, I hope today's forum will serve as a platform for reflecting upon the past 20 years of the convention and explore its future. The Republic of Korea will continue to work with the global community and UNESCO to promote the spirits contained in the convention. We will continue to contribute to enhance understanding of cultural diversity and to seek for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ICH. In closing, I once again express my heartfelt gratitude to all of you for your hard work and hope we can work together to further safeguard our precious living heritages. I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네, 방금 들으신 것은 주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박상미 대표님의 기조 발표였습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수신기에 문제가 조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신기 점검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점검 중에 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 currently have a small problem with the receivers. At the moment, we are in the process of trying to check whether 현재 지금 리시버 수신 doesn't work from time to time. Please keep in mind that we were in the process of checking what the problem is. Thank you. 네, 그럼 이것으로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 개회식은 마무리하고 이제 성공적인 개회식의 기운을 이어받아서 제1 세션의 막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now start the session 1 of the forum today. 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지난 20년의 회고 2003 협약과 무형유산 보호의 키워드입니다. 오늘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함한희 무형문화연구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실 텐데요. 함한희 교수님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부문 인가 NGO인 무형문화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의 명예교수시고요. 현재 한국의 생활사를 수집하면서 전통 지식 체계 및 또 문화
무형문화유산 전반에 대한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만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하만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20년의 역사가 오늘 좀 펼쳐질 건데 지금 유네스코 협약의 20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전에 두 분의 기조 발제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만든 것이지만 또 이것이 일정한 성과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계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미래로 어떻게 더 이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각 세계의 각 나라 혹은 지역 혹은 커뮤니티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하는 게 오늘 제1세션의 주제입니다. 5분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 중에 한 분은 온라인으로 접속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5분들께서는 각 지역의 멕시코, 이탈리, 일본, 한국의 사례들을 가지고 그 무형유산 협약의 보호의 키워드가 뭐였는지, 즉 어떻게 노력을 했고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그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발표는 크리스티나 아메스코아 차베스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 차베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고 제가 나오시는 동안 간단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사회인류학자인 차베스 교수님은 멕시코 국립대학교에서 지금 교수 그리고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무형유산과 문화 다양성에 대한 유네스코 석좌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연구를 위해서 IUAS 위원회의 위원장직과 더불어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경험에 관한 국제사회의 산하조직 학술위원회 위원직 등을 맡고 계십니다.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계셔서 이번 발표가 기대됩니다. 약 20분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만 좀 빠르게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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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측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그 전주라는 곳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이고 또 여기 유네스코 아트 무형센터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 준비를 했는데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유산과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지속가능 발전과의 그 얽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얽힘, 첫 번째 얽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살아있는 유산과 기술적인 문제로 동시 통역 제공이 어렵습니다. 즉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동시 통역 제공이 어렵습니다.
because our species can imagine, build, learn, transform and transmit particular and specific ways of living, thinking and feeling in the context we inhabit. Now, cultural heritage is a selection of some cultural elements to which each human group assign value for a wide variety of reasons or motivations. 기술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Therefore, 통역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living heritage can be understood both as a representation and as a driver of what each culture places closest to its heart. And here is the first and most evident entanglement. Living heritage is, in a sense, a dynamic repertoire of the cultural diversity still present in our planet. Preserving one implies sustaining the other, since they are mutually reinforcing phenomena. But what is happening with cultural diversity in an incredibly unequal but globalized and interconnected world? What has happened wi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last 2 decades? Entanglement 2, friction, cultural diversity, and the living heritage in a global context. And what I want to present here is a proposal on how we can tackle the difficult understanding of what has happened to cultural heritage in the last 2 decades. Anchoring the first entanglement in the current sociocultural context requires understanding how cultural diversity is shaped in an era where global interconnectedness is modeling everyday experiences in very particular ways, thus also impacting the ways in which patrimonialization or heritageization processes are built. Against the common sense idea that being more interconnected than ever is pushing us automatically and with no restraints towards homogenization and the imposition of one particular world-making project, that of neoliberal global capitalism, I follow Anna Lowenhout-Singh's conception that, and I quote, "The specificity of global connection is an ever-present reminder that universal claims do not actually make everything everywhere the same. Global connections give a grip to universal aspirations." Ends of quote. Nowadays, building the ways we live in implies the constant encounters of different world-making projects that are being constantly negotiating across global interconnections. I quote again, "Cultural diversity brings creative friction to global connections." It is important to state here that cultural diversity is not only the product of local and therefore close adaptation to specific natural and social environments. Cultures are continually co-produced in these interactions. We live in an era where interconnections that have always existed are more intense and rapid. Studying global connections need to recognize the power of friction, the awkward, unequal, unstable, and creative qualities of interconnections across difference. I quote again to Lowenhout-Singh. "A wheel turns because of its encounter with the surface of the road. Spinning in the air, it goes nowhere. Rubbing 2 sticks together produces heat and light. 1 stick alone is just a stick." As a metaphorical image, friction reminds us that heterogeneous and unequal encounters can lead to new arrangements of culture and power. End of quote. This is particularly relevant when speaking to evaluate and to understand what has happened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se 20 years. And again, I quote, "Speaking of friction is a reminder of the importance of the interactions in defining movement, cultural form, and agency. Friction is not just about slowing things down. Friction is required to keep global power in motion. The effect of encounter across difference can be compromising or empowering. Friction is not a synonymous for resistance. Hegemony is made as well as unmade with friction. Friction refuses the lie
that global power operates as a well-oiled machine. Furthermore, difference sometimes inspires insurrection. I understand patrimonialization as a complex social process of meaning production that occurs in specific contexts and through which communities and human groups attribute value understood as a particular relevance or importance to certain elements of their culture and not to others. So I'm not referring here only to economic value. It is a process of valorization in which different social agents or actors mobilize diverse mechanisms and particular and not always compatible interests, thus creating a field, here is a quote again of Maya Lorena Perez Ruiz, a field of dispute and negotiation among the diverse social and cultural groups that make up a nation, a state, or a cultural community. Hence, the other central concept for analyzing the workings of the 2003 Convention is agency, that can be defined as the capacity, I quote again, to exert some degree of control over the social relations which one is immersed, which in turn implies the capacity to transform those social relations to some degree. According to Giddens, structures are put into practice by knowledgeable human agents. Thus, structures not only constrain, but also enable human action. This conception, as Sewell affirms, implies that these agents are capable of creatively and innovatively applying their structurally formed capacities. Recognizing that capacity for agency is inherent to human beings challenges the notion of social subjects as passive reproducers of their own culture, or as passive recipients in processes of domination and imposition. Therefore, we need to think of the heritage arena as a social field characterized by powerful structures of neoliberalism that have differentiated impacts throughout history and across regions. Entanglement 3, knowledge and empowerment, cultural diversity and living heritage in an interconnected era. Undoubtedl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was an absolute alien concept at the local level, has begun to take a grip and is being appropriated to different degrees by cultural bearers and other stakeholders. Due to the convention's visibilization of elements, most of the time for touristic purposes, which can be in itself very problematic, the concept of ICH has gained recognition at the local level. What has been less prompt to happen is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convention's principles and the possibilities it entails for the communities as a political and communicative tool to assist them in fully realizing their agency and thus better influenc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n their cultural elements. Where this has indeed happened, it was fueled by participatory initiatives such as capacity building projects, practical workshops, awareness-raising events, educational programs within university, among others. In Mexico and other regions of Latin America, we can already see the emergence of a new set of stakeholders. Young people from the communities, who were in several cases the first generation to attend college, are now fully formed professionals in fields such as anthropology, cultural management, cultural tourism, creative economy, design, and the like. They have been key actors in serving as local mediators between their own communities and other institutional and academic bearers, and academic stakeholders, engaging in the patrimonialization encounters with more resources to better negotiate their safeguarding efforts. The focus, The focus of state institutions in the potential aspect of ICH as a touristic attraction and an income generation activity has had the tendency to decontextualize and over-commercialize some elements, practices, and knowledges, wearing down their deeper meaning and turning them into mere consumption goods. But it is essential to recognize
that this is frequently done with and even promoted by the communities and groups themselves because of the pressing economic conditions they live in. Having ICH entering the economic realm is unavoidable. Again, the question here is who makes the decisions, how they are negotiated among the different stakeholders, and who is the primary beneficiary. In order to ensure that the communities and groups can use the convention as a political resource, they need to be aware of its potential. The voladores in Mexico, after more than 7 years of seeking allies, approaching governmental institutions, opening up legal and mediatic paths, just last year won 2 important cases of misappropriation and misuse of their image by 2 transnational companies, Heineken and Moneyman. With the text of the convention in hand, they managed to collectively negotiate peaceful, non-judiciary settlements which are being used to strengthen the actions they had decided to follow in the safeguarding plan they designed after their inscription in the representative list. I think it was in 2005, I'm not sure. But bear in mind this case because it is really a case where the convention served to empower the communities and the groups to fight big giants. The visibility of ICH has also positively impacted valorization and safeguarding practices of many other cultural elements at the local level that communities recognize as their own, and that do not seek to enter the path of UNESCO's recognition. Not al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nts to be inscribed in any of the lists. The important thing is that communities are starting to realize the value of recognizing those practices as their own cultural heritage. Entanglement 4, devastation and oblivion, cultural diversity and living heritage in a neoliberal era. Menaces to the continuity of traditions and, menaces to the continuity of traditional practices and knowledges that constitute living heritage and feed cultural diversity are directly linked to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urbanization, war, extreme poverty, deforestation, exploitation, and multiple violence. The economic and political world system that started to see the light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is sustained precisely through those complex global interactions based on growing inequalities and feeding on the vulnerability of great sectors of the world population. Practices such as the imzad of the Tuareg in Mali, Algeria, and Niger, or the polyphonic singing of the Aka Pygmies in Central African Republic and Congo, are only some of the many examples of living heritage that might succumb and lose the fight in the current context of social and ecological devastation. Other types of living heritage, such as Carolinian wayfinding in the federal states of Micronesia, are at risk of being forever lost simply because technological innovations, such as GPS, allows people to find their path in the sea and to perform the same task, in this case boat building, in a more effective and cheaper ways. Living heritage is being lost on a daily basis. It is urgent then to come back to why we value cultural diversity in the first place and to question the current validity of these reasons. Cultural diversity is a response to vital, both symbolically and practically specific issues human groups have encountered throughout their history. It still exists because the knowledges, practices, and manifestations are still relevant, significant, and valuable to those groups. But aside of the particular value, I find crucial to remember that ultimately those collective answers are what keep the social fabric tight. They are the building blocks of social cohesion, of ways of living together. And they are also a fundamental source to maintain human creativity, which is a central ability to face past, present, and future challenges. We all know this.
This is why we work every day as stakeholders in the heritage field, we all here in this room and in other places. But one could say, at the risk of sounding extremely cynical, if people are hungry, if they are not being able to fulfill their life projects, if they are living in constant states of emergency, or if they have access to quicker, easier, and most cost-effective ways of living their lives, is it really so bad to leave some traditions behind? To forget knowledges that are no longer useful? To substitute traditional instruments and local music forms with commercial global music that in a way is contributing to build other kinds of extended and deterritorialized communities of practice? Recognizing frictions to build sustainable futures. There are no easy answers to these questions, precisely because we need to move beyond the discursive enunci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living heritage worth, and keep on analyzing the multiple creative frictions within the global interconnections and the very different world-making projects that fuel them. If we do so, first and foremost, by acknowledging the capacity for agency inherent to all those involved when they enter encounters characterized by profoundly unequal distribution of power and resources, we might start to unravel what lies behind each of these patrimonialization processe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lives of the stakeholders, knowledge bearers, and other actors involved, and therefore for cultural diversity and the future of our world. Between the world-making projects based on social cohesion, solidarity, and respect for humans and non-humans, and the world-making projects of capitalist exploitation, over-commercialization, and economic gain, there is a multiplicity of possibility emerging from the creative and productive frictions that are already being produced in every encounter. Let's keep up identifying, analyzing, discussing, and participating in these complex and awkward encounters. Let's amplify our vision and build better tools to identify the forms of heritage that are emerging in a technologically interconnected world. In doing so, we might be a driving force for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diversity, the safeguarding of living heritage, and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world-making projects. Thank you very much. 차베스 교수님의 굉장히 그 열정적이고 또 의미가 아주 상당히 깊은 그런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나중에 질의와 응답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차베스 교수님의 그 발표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발표하고 그다음에 많은 질문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점점 이렇게 더욱더 하나의 세계가 되고 있는 과정 안에서도 이런 그 무형유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창조성의 문제,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문제를 짚어가면서 오늘날 기후 변화에 따른 이 무형유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그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 주제는 교실에서 만나는 무형유산, 살아있는 유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흥미로운 학습 활동입니다. 유네스코는 교육을 통해서 무형유산 전승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7년 정부간위원회에서 공식, 비공식 교육에서의 무형유산 보호가 기금 사용 우선순위로 승인되기도 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무형유산 교육에 대한 생생한 사례 발표를 해주실 바네사 아킬레스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네사 아킬레스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발표 전에 지금 현재 유네스코 무형유산 협약의 퍼실리테이터이자 개인 연구자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무형유산이 학교 교육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하는 여러 가지 연구와 그다음에 자문 등으로 활동을 해왔고 많은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2012년에서 17년까지 아태 지역의 그 협약 관련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다음에 유네스코 방콕 오피스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지금 이 바네사 아킬레스 님의 그 발표가 기대되는 바가 있습니다.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introduction, and thank you again, at the risk of repeating what has been said already. Thank you to the organizer, to ISHCAP, for this wonderful opportunity to meet so many of you and to discuss these exciting issues. Thank you. So yes, I will talk today about different activities that we have conducted in relation to living heritage and school and in the education system. Before I start talking, I just would like to bring you back a few years ago when you were students, just a few years ago, and ask you in which of these two classrooms you think you would like to study more. Would you feel more comfortable in classroom A or in classroom B? So, like, who would feel comfortable in classroom A? Please raise your hands. I see no hands, so I hope it's a good sign. Who would be comfortable in classroom B? Yeah, thank you. And so, well, the magic ingredient for what you see here is actually, oh, wrong button, living heritage. And this is actually one way, one attempt to actually try to work with students. So it can go from many grades and many subjects. So, but contributing to sustainable future, how is that happening, and why should we teach with or about ICH? Why taking the time to do that? Well, I think we will all be in agreement that one of our objectives in this crowd here is to safeguard ICH. And we see this approach as one way to actually create exposures and raise awareness among students. Yes, ICH is part of their community, but sometimes there is a little disconnect, and this is a way to try to recreate interest and to reconnect the students with the practice of their community that may be overlooked, or they may just do it, but they don't realize that it is ICH and that it has this value. There has been very strong ways to actually engage young practitioners, people like students who are already involved in the active practice, and to put them in front, to empower them to share their heritage. And this has been a very powerful experience. But it is also supporting quality education in the sense that ICH is available everywhere. So it is possible for students or teachers or community members to come and try to use what is known about this ICH and how it is done through the educational practice. And this creates actually contextualized learning, because suddenly the learning is just theory from a book. It's something that you see every day, potentially. And you can also create a lot of fun activities. Like here, for instance, you see the students in Nepal. They are building a ladder in the traditional way. But they are not just building a ladder. This is actually a math class. You would not necessarily see that from the scratch, but this is a class on trigonometry. And please don't ask me what they learn in trigonometry, because I would not be able to explain you. But this is one of the students say, I learned a lot of things. I will remember this later in my life. I understood how people from the past used trigonometry too. I learned how to make a ladder well. I wish other subjects also use methods like these too, so that we can easily understand them. So I think this was quite a success for the teachers and quite a success for the students, and a big pride for the ICH ladder maker, which was also involved in the project, because this increased and enhanced the relevance of it. And it's also a way to foster diversity and inclusion. These are broad terminology, but in practical terms, this translates into this class
where students were learning a song, a traditional song from one of the ethnic group in Nepal, the Tamang ethnic group. And suddenly, during the process of learning this song, other students from other ethnic groups are saying, oh, but we have another song, and we have another song. And in the end, all students are teaching each other's song and singing together. It's also a way to empower the teachers, because this approach really encourages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and you will have different teachers coming together to work in their respective subjects, and this really fosters their creativity and creates more exciting projects for the students. So this is a quote from a teacher. The introduction of ICH in the academic field has certainly sparked a new way of thinking critically and more practically. It has made us question the old way of teaching sets in mathematics, as we can also teach something in a more fun way and more engaging kind of way, and by teaching with example that we see in our daily life. So it's not new that the 2005 convention recognized ICH as an enabler and a driv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linked to many aspects and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you can see, and as you are very well aware of. But we can really try through this educational process to make this connection more visible. Of course, I can encourage you to have a look at the DIVE tool, which is available on the 2003 convention website, which has been a quite interesting tool for teachers and students to discover living heritage worldwide and to have a grasp of the different impact it can have, in return becoming aware of the impact of their own practices. And we can really see an interconnection between the teaching with living heritage and some of the broad educational programs like Education for Sustainable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Like really when you're talking, for instance, about the GCED,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you're trying to make the students aware of the complexity of the world, the interdependence, and that we all belong to a common humanity, which somehow connects to what we heard in the previous presentation on diversity. And by bringing the local practice and the local awareness of yourself and of your identity, you can actually start grasping at your local level what is needed at the broader level. And you can become an agent of change, as is the purpose in GCED, because you can see your local practice, you can see how it impacts on the environment. So for instance, teaching with ICH can foster gender equality, or at least can create awareness about gender bias, if we want to put it in a softer way. For instance, in this class here, where you see the dance services in Greece, and they have used rebetiko, which is a traditional form of songs and dance from migrants in Greece. And if you look at the lyrics of rebetiko, they are very, very stereotyping the women. And so they were doing a very exciting exercise of trying to change the gender of the song and writing as if a woman was doing that. And this really created awareness, because we were not able to suddenly use the same adjectives to qualify the characters in the song. So that was quite interesting to explore this bias and to also promote collaboration, because suddenly everyone has to build a ladder, not just the boys, the girls also are building the ladder in the school systems, or they are all making jewelry, they are all cooking. And so this is a way to show that the students are able,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o overcome the bias that may exist in their communities. So that was SDG 5, by the way, if you want a reference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n we can go close to SDG maybe 16 with human rights, with this really exciting project in a primary school in Korea, where they were using Namsadang Nori, the performing arts, as one way to teach and raise awareness about human rights. This is a primary class, so human rights is a complex concept to understand.
but they were looking at ways the Namsadori troops in the past were actually criticizing or commenting on the political context and making comparison with K-pop's lyrics and with like creating little plays on how they would handle inequalities in the current society. So trying to see the evolution of the understanding and processing of human rights. And another point, it can help them become global citizens by, for instance, of course, by exploring their own identity, because they are confronting, they are looking at their own practice, but also the practice of others, and exploring local solutions to global problems. Like here you see in Palau, they have been studying the relationship with nature, and in the process, replanting a mangrove in one area close to their school. So this was a very practical act. Or here in Ukraine, you all know what's happening in Ukraine, and yet, despite the war, students are engaging in this kind of process and learning about beekeeping. So this happened actually a few months ago, where they were looking at beekeeping and the traditional practice of beekeeping, the current economics of beekeeping, etc. So how can this be done? As I mentioned earlier, this is a quite flexible approach. We can be used in all subjects, in all grades, there is opportunities and potential. It doesn't mean it has to be done everywhere, otherwise it lacks the novelty effect, but there is the potential to happen in different format and at school events, like it can be a party or a school festival or a school project, or in a club, in an extracurricular club, or in formal education, or technical and vocational training. A methodology has been developed in 6 steps, and well, you can see that this is more geared towards teachers, actually, to try them to really understand the ICH that is existing around them in their school, among their students, among themselves, and to connect that with a school topic, and then to really do the research to try to understand ICH not so much in a superficial manner, but really trying to extract the values and understand in depth the different components of the practice. Of course, after that, developing a lesson plan and documenting and evaluating the process. What is very important in that in this whole process, focus has been put on involving the communities. And bearers have been involved and working with the teachers in different capacities and different models. But there is always emphasis on the fact that ICH doesn't exist in a bubble in the school, but it's the practice of someone, and this someone can come to the school, and this someone can be the bearers of the community, but it can also be the students and their parents, and to try to show what they are doing in their home, and that this is also valuable. And so bearers are able to share knowledge and share resource, or recommend other resource person, or help the teachers to develop the lesson, or even teach, as you can see here. Again, this is actually one making mask, traditional mask in Nepal. And some are proposing projects directly, going to the school, like this is just happening in Austria. We were doing a project, and then one of the group of Carnival, bell ringer, realized, oh, but we should approach our own primary school, and suddenly like this dynamic is happening, and they will have activities in the school. A lot of resources have been developed to help with this process and to address the needs of different communities. There are resource kits that have been written in the European and in the Asia-Pacific context. There are a series of short video animations, very short, to give insight in the different topics. There are documentary, like short documentaries, and there is an online course which is available on the GCED online platform. I would like to close by quoting actually a student, because they are the main target of this project. And if students like something, they will find the time for it. For the activities with Living Heritage, we found the time, even if we are busy, because we liked it.
And this is what actually has made the success of this project in school, and that's why some teachers are continuing. And you can also talk about this topic with Camila, who has been directly involved in Kyrgyzstan and just told me yesterday, yes, the teachers are continuing and they are developing new lessons. That's what we want, because that's how we keep the ball rolling and we keep the communities also connected to the school.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Miss Vanessa Achilles. 교육이 사실은 무형문화유산 협약이 지금 20년이 됐는데 여기에서 가장 지금 조금 뒤늦게 지금 진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육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바네사 아킬레스님의 발표하신 여러 가지 방법론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이 왜 필요하고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어떤 성과들이 교실 안에서, 그 다음에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이 바네사 아킬레스님의 발표 역시 이따가 그 토론 시간에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태리에서 베네데타 우베르타치 변호사님과 타마라 리아 리처드스님이 두 분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발표를.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이 준비될 때까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베네데타 우페르타치님은 실제로 지금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도 밀라노 비코카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이분은 2010년부터 유네스코, 와이포, WHO, 세계은행 등에서 많은 법률 자문을 맡아 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또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어떤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 유네스코의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그런 촉진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협약과 법률 자문을 해주시면서 법률가로서 또 협약을 이행하는 데 역량 강화와 법률 자문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타마라 리차드슨님께서도 역시 EU에서 예술 및 문화유산 범죄 소위원회 부의장을 지내셨으며,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48개국에서 이 문화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활동하는 청년단체 PACE, 페이스 48을 설립하셨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사실은 무형유산 협약과도 이제 좀 더 관련을 맺고 계십니다. 아태 전역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함께 무형유산 증진과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도 하셨고 자문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을 온라인으로 모셔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ly, may I begin by thanking our moderator, Han-hee. I'd also like to thank the organisers as well as ICHCAP for bringing us together for the 20th year of the convention. I would also like to thank Professor Lucas Lisinski, who is a professor at the UNSW School of Law in Sydney. He was originally invited to give a presentation. Unfortunately, he cannot attend. Benedetta is a visiting professor under an Erasmus program at UNSW, and she was invited to attend. Unfortunately, she cannot attend because she is speaking on behalf of the department at the ICOMOS meeting in Sydney, and so here I am. In 2017, at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meeting that our moderator recently mentioned, I was one of 6 young people that
UNESCO invited to film a campaign for the 2003 convention for my work through PACE 48. And Benedetta was at this meeting in Paris as well. And so we've been working together since then in Europe and the Asia Pacific. So just a bit about this presentation. Firstly, we're going to explain, well, why collaborate between Europe and the Asia Pacific? And then secondly, why European models, particularly the Global Capacity Building Program in Greece and Italy. Just a bit of context to Benedetta's background. She is a visiting professor at the UNSW School of Law in Sydney, Australia. She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EU and international law at the University of Milan Bicocca in Italy. She is an experienced facilitator for the UNESCO Global Capacity Building Program, and she is also the coordinator of the Jean Monnet module EPO and EU law, a step forward in integration. There's also the Centre of Excellence associated with this program, which is the EPO, a New Frontier in Integration. Also, under this Centre of Excellence, we have recently established a new subcommittee which looks at art and cultural heritage crimes, particularly as they affect the EU budget. And so that's one element of how we are collaborating across regions of the world, across Europe and the Asia Pacific, alongside our work on the 2003 convention. Prior to the 2017 meeting, where we began working together, I did found PACE 48. This was founded out of my bedroom, just like Microsoft and all the others. It wasn't a garage, it was a bedroom. But a friend of mine from Fiji and I decided that we'd start a Facebook page to just share little videos with our friends about our culture, things that interested us. With the support of UNESCO and other stakeholders, we have been able to engage with young people in 32 countries in the Asia Pacific. And as Dr. Richard mentioned in his keynote speech, we have facilitated a lot of very important discussions about the role of modern new digital technologies as well. So that justifies a bit about how we have come together and why I'm here. But it also is about strengthening knowledge exchange on the convention. When I founded PACE, I had no idea that the convention existed. It was by working with many of you in this room that young people are able to gain knowledge and access, particularly in the Asia Pacific, about the convention. And so this is a bit of information about our subcommittee. The aim is to address and tackle through the 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 framework the illicit trafficking of art and cultural property with cross-border dimensions. So this is where we connect Europe with the Asia Pacific as well. It's chaired by Professor Andrzej Jakubowski, who's currently based at the Institute of Law Studies of the Polish Academy of Sciences, and he was appointed chair of the ILA's Committee on Safeguarding Cultural Heritage in Armed Conflict. It's also co-chaired by Professor Elisa, who's currently based at the Faculty of Law and Administration, and she's currently the UNESCO chair in cultural property law, as well as Professor Lucas Lusinski, who's based at UNSW Law in Sydney, and he's also served as chair of the ILA's Committee on Participation in Global Cultural Heritage Governance. So then why European models in Asia? There's a few reasons, and I'm going to pass over to Benedetta to continue with the presentation. They're innovative, they produce tangible outcomes, they facilitate capacity building at the local and national level, and they facilitate collaboration across sectors with various stakeholders. So Benedetta, I might pass it over to you to continue. We just can't hear you. Just one moment. You cannot hear me? Yes, now it's better. Now, yes? Yes. Okay. Thank you so much, Tamara, for this great introduction to our common presentation.
And thank you to everybody in the room, to the organizers. I'm not going to repeat all the acknowledgements and the thanking that Tamara made at the beginning on behalf of both of us. So I'm just moving forward with the presentation. Should I share my screen or no? No, it's already. So maybe, yeah, I know, but I don't see it so well like that. Okay, in any case, I will give it a try like this. Wait a second. Okay, I'm gonna switch from the monitor to my PowerPoint presentation. So we are going to talk about two models of recent capacity buildings in Europe. So the first one just occurred in Greece. It was organized by the Directorate of Modern Cultural Heritage of the Hellenic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the Mediterranean Institute for Nature and Anthropos, Medina, and the Regional Center for the Safeguarding of ICH in Southeast Europe, Category 2 Center based in Sofia, Bulgaria. Greece ratified the 2003 Convention in 2006. The Directorate of Modern Cultural Heritage, Hellenic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is the competent body for implementing this convention. This convention occurred in an island. You see a picture, very beautiful island, Limnos Island. This island is in the north of Greece, and unlike the great majority of islands in the south, this island is still far behind as far as tourism is concerned. Interestingly enough, there is a diaspora in this island that connects this island to Australia. And in fact, at the Sydney UNSW, I met one person whose daughter got married very recently in Limnos. But apart from this interesting connection between this island and Australia and Sydney, where I am based now, the island lacks tourism. So what they did is to make this capacity building, UNESCO capacity building, to help them also developing a new tourism sector to them, which is food tourism. Next slide, please. Okay. In fact, you see here that we were, well, actually, they were cooking and we were eating the entire week that we had the capacity building there. But this was very important for us. My co-facilitator was Harriet Deacon, which was recently speaking in another of your very important event in Korea for the anniversary of the convention, and everybody knows Harriet Deacon. But in that case, we were together acting as co-facilitator. We were together for the second time in Greece. The first time was in the middle of the pandemic, and therefore we were online. This time we had to go there, and we wanted to go there, and the food was very important, and obviously this kind of food we cannot really appreciate when you do a capacity building online. So it was a very lucky case that the pandemic was not affecting us anymore, and we could experience this amazing food. But the purpose of this workshop in particular was also the first one in 2021 was to help these communities and several other communities around Greece. So the first capacity building in 2021 during the pandemic when we were online was to help them developing safeguarding plans. In fact, safeguarding plans are required for nominations to the international list of the convention in Greece, and in particular are required for elements to be inscribed in the national inventory. A safeguarding plan, according to Greek legislation, is particularly required where there is commercial activity involved. And this is why they wanted to have a capacity building relating to the Greek ICH elements in general, so not just Limnos Island.
Next slide, please. Okay, let me check that we are exactly. So in 2003, the second workshop, we went to that island, and the purpose was slightly different, actually, and in fact, the purpose was building community and NGO capacities in the area of safeguard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Just focusing, however, in particular on Lemnos Islands. So why? Medina is currently doing work. Medina is the NGO that works with a particular focus on Lemnos Island, but not only on Lemnos Island. It's a very experienced NGO, and in fact, they recently won Horizon for the second time. Horizon is a huge funding program in the European Union. Well, Medina is currently doing work to support local communities in sustainable development. Medina wanted to understand how better to deepen the cultural connection in their work, in line with the emphasis in Greece on expanding cultural tourism offer. So Medina wanted really to understand more about the ICH Convention, in particular in light of the trend to expand cultural tourism, but in that island, food tourism and cultural food tourism. Next slide, please. Okay, so the objectives were to develop participants' capacities, knowledge, and skills on the links between living heritage safeguard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acilitate networking within Greece to support safeguard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ctivities. Next slide, please. So the workshop design, the focus was outlining basic theoretical approaches, options and ideas for linking safeguard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lanning, identifying gaps and issues in the current framework. We adopted, and this is why I would like to refer this experience to all of you today, because we adopted an approach that consisted in active participation. So with participants encouraged to share their own experience. The materials you can see, PowerPoint presentation, case studies, and additional readings. Participants were encouraged to add further material of their own. So we explored ways of deepening cultural references in the tourism sector and product promotion context on Lemnos Island. But the approach that we wanted to adopt, as you can read and as I just mentioned, was an active one. Why? Because we immediately realized, Harriet and me, and also the organizers, that the participants were very knowledgeable people, high level of participants, and this was the second capacity building. So we thought that it would be beneficial for Lemnos Island, for Medina, for the community that was in that particular island, to gain from the experience of all participants and not just of me and Harriet as co-facilitators. And therefore, we really engaged in a discussion with each and every participant so that each and every participant could become a trainer of trainers, so to say. So if you look at the other slide, please, next slide. Okay, so you can see this is the workshop structure. So I'm not going to enter into that, but in particular, the workshop structure included several trips and several visits, and also food experience, precisely to understand more about, in the previous slide, actually you saw a cheese, for instance. So we had to understand more about the cheese, how the cheese was made,
and how the cheese was going to be promoted, how the cheese was representing not only a product, but as we all know, because we are talking about the 2003 convention, it was representing an art of making cheese, a particular knowledge that was binding the entire community in that particular island, and that had to be transferred to tourism in a certain way, so that tourists could be educated, and this tourism sector related to food could become really a cultural tourism field, like all the others cultural tourism field that Greece is willing to develop more. So in particular, if you have a look at the very last session, session 9, after all of that happened, we asked to each participations to give suggestions to Medina and to the Limnos community that was taking part in the capacity building, and they did, so that this entire week that we spent together became an occasion not just for us as facilitators to transfer knowledge, but also for the participants to transfer their own experience and give suggestions as well, and give inputs as well to the ministry and to the community in the island. Of course, based on a program and on a guiding technique that me and Harriet, together with the ministry, adopted to develop this capacity building in a more structured way. But this was quite new and was very appreciated by participants. Next slide, please. And in fact, the approach worked really well. It is in the same line actually that Vanessa just mentioned, so in relation to education in schools, but also education in UNESCO capacity buildings. We should really move away from long lectures online, but also inside in a room. So we had some parts of this capacity building in a room, but the great majority of the experience and the days where participants were benefiting the most were actually precisely when we were on the ground. Here you cannot see because actually the mandras is covered by this table, but there is precisely the mandras in this picture where cheese is being made, and we visited there, and we could also help and also finding ourselves in the situation of producing a cheese, and each participant experienced that, and this was much more beneficial to all of them than staying in a room. So the participation was excellent participation with interesting local and NGO perspectives on a well-chosen case study, of course. The case study was well chosen by Medina and by the ministry. The delivery in person enabled an appreciation of the soundscapes, olfactory and tactile experiences that are a part of living heritage and cannot so well be represented in a classroom or in a room, not even when we make UNESCO capacity buildings. Now I'm going to pass to, please, next slide, to the second experience that I would like to refer to, the Italian capacity building. Actually, the Italian capacity building is just going to start. It will start in September. And the co-facilitator with me is Vanessa, that whom you just listened to. So there are quite strong interconnections between the two presentations that you just had, the one of Vanessa and mine with Tamara. But there is another interconnection between the first presentation of Cristina, because during the Italian capacity building, we will have Salomon from the Voladores community, from the second time, talking this time to Italian participants, but also when we were online in the Greek capacity building, Salomon of the Voladores community was talking online
to Greece participants. So I found out that we have an interconnection and a relationship, Christina and me, and in particular, as Christina mentioned to you, it was very, very important Salomon experience related and the Voladores experience related to the misappropriation cases that they faced, and it is a good example for UNESCO capacity buildings, and I know that Harriet is working towards developing facilitations related to commercialization in connection with the 2003 convention, because commercialization topics and misappropriations topics in UNESCO capacity building are crucial, and up until now have somehow been a bit neglected. So I know that UNESCO is working with the help of Harriet and many communities to develop new material, and this is very important, and Voladores experience is crucial, and this is why we keep inviting Voladores to our capacity buildings to share experience. And in the Italian capacity buildings, they will come. But what is this Italian capacity building that me and Vanessa are co-facilitating? So in Italy, in the last 6 years, there was really an increase in the visibility of the convention, as well as greater awareness raising on the process of identification and safeguarding of ICH. Numerous local and regional subjects have adopted promoting initiatives and procedures for inventorying ICH, also obviously with the support of NGOs and academics. So Italy was a country that was very much focused on world heritage. We know that Italy has a lot of world heritage, and we always say Italy is the country that has the most world, but this is a very world heritage attitude. ICH entered into Italian context and mentality a little bit slower, okay? But now, in the recent 6 years, really people are starting understanding what is ICH and the values behind ICH, and we witnessed a lot of increase in nominations and in communities wanting to be on the list, wanting to be nominated, and also communities already nominated. However, a capacity building for all those communities up until now was not occurring. So this one is the first one. Next slide, please. Benedetta, interrupting. Sorry for my interruption. We don't have much time. So would you please, present more quickly? Okay, sorry. Yes. Don't worry. I just have 2 slides more, and I'm finished. So in 2023, thank you very much for reminding me about the time. In 2023, the capacity building program is organized by Italian Ministry of Culture and UNESCO Regional Office for Science and Culture in Europe, the UNESCO Regional Office in Venice. The capacity building will start in September 2023. Next slide, please. Here is the call for participation, and up until now we have already more than 100 participants enrolled. All communities around Italy are enrolled already, and so there is a huge participation. The focus is on communities. It's the first time that something like that happens in Italy, and probably also in Europe, because this also includes all the communities in one country. So you can read yourself the purpose of the workshop, but mainly the focus is on communities, and the purpose is to help them understanding more the values and the contents and the framework of ICH, because sometimes they are listed, they are already inscribed, but they lacked a capacity building, a UNESCO capacity building, and so they miss a lot of important notions. And in particular, when you deal with commercialization, if you miss the values of the convention, then it's very risky, as we all know. And therefore, the ministry wanted to have this capacity building.
So it will be 15 online sessions, and so 2 hours a week, me and Vanessa co-facilitating. We had a launch in presence in Rome, and the chosen day is Friday at lunchtime, so to enable communities to participate more, because sometimes communities, as you know, are very busy in their workshop, so it was very difficult to tell them come in a room. Even here you see another approach that aims to bring in people to attend. This is the concluding slide. So the conclusions from the European workshop: by recognizing the significance of their cultural expressions, Greece and Italy are contributing to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the continuity of valuable traditions. Recent experience in Greece and Italy, sorry, yeah, you should change the slide. Yes, wonderful, thank you. Yeah. So recent experience in Greece and in Italy demonstrate the commitment and efforts being made in implementing the 2003 Convention and the Global Capacity Building Program. Those initiatives facilitate the exchange of knowledge and enhance capacity. Thank you so much. And I think I stayed in the 30 minutes, but if I didn't, sorry for that. And thank you, Tamara, for presenting this with me. Okay. Thank you very much. 베네디타님과 타마라님의 그 발표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 캐패시티 빌딩 유네스코가 진행하는 이 역량 강화 워크숍이 얼마만큼 그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가 이태리와 그리스의 사례를 통해서 그 알아봤습니다. 아마 이 발표가 끝나고 한국인들 레모스 아일랜드로 막 찾아갈 것 같습니다. 맛있는 치즈도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희도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약간 시간이 좀 모자라고 있는데요. 다음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의 발표 제목은 재난 이후의 무형유산과 공동체 복원에 대한 일본 후쿠시마현 소마 노모오이와 오모리 소모야키 사례입니다. 이번에 발표를 맡아주실 이시무라 토모님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유산부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나오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모 이시무라 씨는 도쿄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유산부의 부장이십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나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러 나라의 유적지를 세계유산에 등재시킨 그 경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도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무형문화유산에 소속돼서 일본의 그 무형문화유산의 시청각 기록물 작성하고 아카이빙 사업에 참여하셨습니다. 여러 국내외의 무형문화유산의 재난 위기 관리에 대한 연구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일본의 사례를 그 우리에게 발표를 해주심으로써 많은 그 도움을 저희가 받고 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시무라 토모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introducing me. So, good morning, distinguished participants, ladies and gentlemen. So, I'm Tomo Ishimura. I'm very privileged to be here. So, I thank very much for organizers, HCAP, and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And also, in addition, I'd like to thank the long-time friendship between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and our Toky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Properties. So today, my presentation is the restoration of ICH and communities after disasters. Case of Soma no Maoi and Obori Somayaki in Fukushima Prefecture, Japan. So in recent years,
the issue of disaster and ICH has attracted international attention. For instance, in 2016, the 11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ICH of UNESCO brought up the topic of ICH in emergency for the first time. In response, the operational principle and modality for safeguarding ICH in emergency were submitted to the 14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in 2019 and adopted at the General Assembly the following years. Since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2011, the Tokyo National Institute for Cultural Properties have continued to conduct surveys and research on the protection and the safeguarding of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amaged by natural disasters. In particular, we are at the Depart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ve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e of the damag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conducted research that will contribute to its restoration. In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of 2011, the damage to ICH in particular attracted a great deal of attention. This is because the disaster has caused such widespread damage that the maintenance of community in many areas is at risk. Specifically, communities affected by the tsunami were forced to temporarily evacuate elsewhere. Communities in high-risk tsunami areas were forced to rebuild their towns and villages elsewhere, fearing that the tie between community and the land will be lost. In addition, the nuclear disaster caused by the meltdown of a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forced the community to relocate it and left it uncertain to return to their original location. ICH is closely tied to local communities. Communities were forced to move or disperse due to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the ICH were also forced to change, cancel, or suspended. Under the circumstances, there are also cases in whi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tributed to the restoration of community. The most well-known example is the Shishifuri lion dance at the Takeura district of Onagawa City, Miyagi Prefecture. Immediately after the earthquake, the people of the community in the Takeura district decided to evacuate to the hotel in Akita Prefecture. As evacuation life continued and fatigue piled up among the people, some people made a lion head for Shishifuri lion dance from the cushion and the slipper they had at hand and performed the performing art of Shishifuri. People were encouraged to see it. Afterwards, the people returned to the Takeura district, but they were forced to live in the temporary housing because their village had been totally destroyed by tsunami. It was a stressful life at times. However, when it came time for the seasonal festivals, people gather at the site of the former village and perform the Shishifuri lion dance. This strengthens the bond between the people. This is a successful example of the use of ICH for community revitalization. However, we should not forget that there are many other cases wher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been lost along with the collapse of community. In particular, communities and the ICH were greatly affected by the earthquake in the Hamadori area in Fukushima Prefecture, which suffered the effect by the nuclear accident. Many communities were forced to evacuate and were unable to return to their homes for years during the period of severe radiation contamination. Even now, in some areas, residents are unable to return to their hometowns.
In the following, we will look at the status of two ICH, Soma no Maoi and Oborisoma Yaki, in the Hamadori region of Fukushima Prefecture, which suffered a serious nuclear disasters. Soma no Maoi is an event that was held in the former domain of Soma clan during the Edo period from the 17th to 19th centuries. The territory of the Soma domain includes Soma City, Minami Soma City, Okuma Town, Futaba Town, Namie Town, and Iitate Village in the Hamadori area of Fukushima Prefecture. The samurai of the Soma domain pride themselves on their bravery in the area of one of Japan's leading horse producing regions. The Soma no Maoi is a series of events that combine ancient ritual of Shintoism related to horse production and the military drills of the Soma clan. Currently, it is held for 3 days in the late July every year. The most important event of the Soma no Maoi is the ritual of Nomagake held on the last day, in which several men chase a horse without harness, capture it with their bare hands, and dedicate it to the Odaka shrine. What is even more spectacular, however, is the event of Shinki Soda Sen held the day before. This is a competition in which dozens of men wearing armor from the Edo period and riding horses compete in the plaza for the flag called the Shinki, literally means divine flag. It is believed that this was a military drill that became a competition, and it is likely that it was held in the present form at least during the Edo period.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is competition, the men of this region, many of them are descendants of the samurai of the Soma domains, raise horses and train in horseback riding. However, the tsunami caused by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killed many people in this region. Many people also lost their horses, armors, and equipments. Even more serious was disaster caused by the nuclear accident. Of the territory of the former Soma domain, Odaka district of Minami Soma City, Okuma Town, Futaba Town, Namie Town, and Iitate Village were severely damaged by radiation contamination. These areas were designated as an evacuation zone immediately after the disaster, and the residents were forced to evacuate outside the zone. Evacuation orders in these areas were gradually lifted, but some areas are still designated as an evacuation zone, and residents are unable to return to their homes. The Soma no Maoi in July 2011, immediately after the disaster, was held on a reduced scale. The Odaka shrine, where the ritual of Nomagake was held, was in the evacuation zone, so only a limited number of people entered the site on that day and performed the ritual. In addition, the biggest event, the Shinki Soda Sen, has been cancelled. In 2012, the Soma no Maoi was able to hold the event of almost the same scale as in the previous years. However, the Odaka shrine had been within the evacuation zone, so people had been able only to enter it for the festival until the designation of the evacuation order area was lifted on July 12, 2016. During the Soma no Maoi held from the July 23rd to 25 in 2016, they were finally able to hold the ritual at the Odaka shrine in a full-fledged scale. Since then,
people who have evacuated from Odaka district in Minamisoma city have returned, and the rehabilitation of the area is progressing steadily. There are also people who moved to Odaka district from outside the prefecture. For example, Ms. Yu Miri, she's a famous writer in Japan. However, not a few people choose not to return to Odaka district. Even if the designation of the evacuation zone is lifted, many people are still worried about radioactive contamination. Sustaining the community in this area, including Odaka district, is still a major issue. The next case is Obori Somayaki. Obori Somayaki is a ceramic industry that started at Obori district of Namie town in the latter half of the 17th century. Promoted as one of the industries of Soma domain, more than 100 kilns were in operation during the Edo period. Production continued even after the modern era, and the Obori Somayaki Cooperative Association was established in 1971. It was designated as a traditional crafts by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in 1978. One of the features of the Obori Somayaki is the vessel wall is double, and the outside is decorated as open-worked designs. Other features include the cracking of the glaze to create random patterns and the painting of horse design. In the 2011 earthquake, many workshops were damaged by the earthquake, but most of the potteries were located inland, so the tsunami had little effect. However, what was serious was the impact of the nuclear disaster. Since most of the Obori Somayaki potteries were located in Namie city, which was designated as an evacuation zone, the artisans had no choice but to leave their kilns behind and evacuate. In July 2012, with the support of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a ceramic workshop of the Togei no Mori Obori Nihonmatsu Kobo was opened in Nihonmatsu City in Fukushima Prefecture. Several gas kilns were installed in the workshop, making them available to the evacuated artisans. While some of the evacuated artisans moved to the area around Nihonmatsu City and resumed operation using this workshop, others also moved to other areas within or outside of Fukushima Prefecture and set up their own kilns and resumed operations. After that, evacuation order was partially lifted in Namie City, but so far, none of the artisans have returned to their hometown. Another effect of the nuclear disaster is that it became impossible to obtain raw materials for glaze. It used to be that a kind of rock contained feldspar called toyamaishi, collected in Namie town, were used as a raw material for glaze. However, it became impossible to obtain because access to the quarry site was restricted due to the high level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Fortunately, in 2012, the Industrial Technological Institute of Fukushima Prefecture succeeded in developing a glaze that had the same effect as a conventional glaze, making it possible to resume production. In 2015, the Obori Somayaki Cooperative Association received the prize of the 35th Polar Award for Traditional Culture, drawing nationwide attention as a good example of the restoration of traditional culture from disaster. However, of the 20 kilns that used to exist in Namie City, only half of them moved to the Nihonmatsu area, and the rest moved to the other area.
On the other hand, it is regrettable that there are no more artisans in the original production area. Obori district of Namiya town. From now on, sustaining the community of artisans of Obori Somayaki is still a major issue. So, in conclusion, the two examples of ICH in the Hamadori region of Fukushima Prefecture, Soma no Maoi and Obori Somayaki, are suggestive when considering how to protect and restore ICH from disaster. Both of them can be said to be successful examples of revival of ICH.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the status of communities has changed drastically due to the disaster. Therefore, it is unpredictable whether these elemen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ll continue to be transmitted in the fu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ICH and community changed significantly before and after the disaster. In the sense, it is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ICH itself is not the same before and after the disaster. If we are satisfied with the revival of ICH and ignore such changes, it may eventually lead to the decline or loss of substance of ICH. It is possible that ICH can contribute to the community revitalization, as in the case of Shishifuri lion dance in Onagawa, that's what we saw earlier. However, overemphasizing the success story may lead to overshadowing the change of ICH and the community after disasters. In considering how to safeguard ICH from disaster, it is more important to carefully evaluate how disasters have changed ICH and the community.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네, 감사합니다. 이시무라 도모 부장님.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그 지역에 있는 무형유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떻게 다시 복구될 수 있을까, 아마 굉장히 부정적인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난이 무형유산을 통해서 재난을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을 요구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좀 더 논의는 토의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발표는 1세션의 마지막 발표인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서의 평화와 우리가 씨름 몇 해 전에 그 공동등재를 남북 공동등재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그 공동등재를 주제로 해서 발표해 주실 박형빈 이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과 우리나라와 북한이 공동등재한 씨름의 공동등재 의의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의 그 실행 지침이 운영 지침을 보면은 그 중에 챕터가 하나로 그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곳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포용적인 사회 발전, 포용적인 경제 발전, 그리고 그 환경의 지속가능한 환경,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무형문화유산과 평화라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 중에 이제 맨 첫 머리에 보시면은 이제 그 협약 가입국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평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무형유산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챕터 자체는 협약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2016년도 제6차 협약 총회에서 이 내용이 토의가 되고 결정이 돼서 새로 수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이 어떤 논의를 거쳐서 그 내용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수록이 되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형유산 협약 운영 지침에는 이제 그 무형유산과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 이제 무형유산 협약 자체에는 이제 그 둘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서문 중에 일부에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관계를 표시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 잠시도 언급이 있었지만은 유네스코의 내부 감사국에서 그 유네스코 문화 분야의 그 기준 설정 업무, 그러니까 각종 협약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13년까지 진행을 했고, 당시에 문화 분야에서 가지고 있던 이제 세계유산 협약과 이제 무형유산 협약, 문화 다양성 협약,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 불법 반출 방지 협약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 첫 번째 보고서가 무형유산 협약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자체의 목적은 이제 협약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한다라는 게 것이었고, 범위는 이제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과 관련해서 그 가입부터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다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으로는 현재 무형유산 협약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한 이제 이 무형유산 협약을 유네스코가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무형유산과 그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그 회원국들과 다른 유엔 기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총체적으로 결론을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형유산과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서 이 둘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고, 지속가능 발전이 무형유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발전은 무형유산에 있어서 어떤 위협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모든 내용을 종합을 해서 24가지로 이제 권고사항을 제출을 했는데, 이 24가지 권고사항이 여러 가지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운영 지침의 개정이라든가, 이제 목록 제도에 관한 얘기, 목록 신청서에 대한 심사, 그런 부분을 다 포함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24개 중에 4가지 정도가 그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발췌를 하면 이렇게 4가지 정도가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국가적 차원에서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형유산과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법제화를 하고 정책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그 규정이 필요하고, 그런 방면에 있어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참여, 그리고 NGO 공동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 유네스코 협약 체계의 협약 프레임워크의 밖에서의 얘기고, 그 전에도 이제 유네스코 그 무형유산 보호 협약의 프레임 안에서도 그 무형유산과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얘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보시면 이게 2012년도 당시에 이제 사용됐던 그 대표 목록의 신청서와 이제 긴급 보호 목록의 신청서인데, 이쪽에도 신청서에 이제 그 지속가능 발전 해당 신청을 하는 해당 무형유산이 이제 지속가능 발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부분이 포함이 돼 있고, 이 부분은 지금 23년 현재에 사용하는 신청서에도 내용이 조금 바뀐 채로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9차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10차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또 이어가면서 이제 그 운영 지침에 추가를 하자라는 쪽으로 결론을 냈고요. 근데 그 중간 이제 2015년 9월에 그 라는 내용을 붙여서 이제 총회로 보냈고요. 그리고 2016년 6월에 그 제6차 총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수정된 안이
쉽게 하자면은 초안 자체는 이제 그 평화 안보를 위한 전제 조건이 이제 인권 그리고 포용적인 발전 그다음에 뭐 효율적인 사법 시스템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평화 안보를 통해서 그 지속 가능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면 수정된 안으로는 인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인권에는 이제 개발에 대한 권리를 포함을 하는 겁니다. 하고 공포와 오타가 났는데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합해서 이제 그게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을 할 수 있고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사실 저 부분은 이제 유엔의 그 성명에서 나온 부분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 유엔에서 채택을 했던 2030 아젠다와 그 무형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의 제6장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이제 그 2030 아젠다에서 제시를 했던 이코노믹, 소셜, 엔바이러먼털 세 가지는 다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무형유산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그 평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내용이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목표에도 없고 세부 목표에도 없고 하지만 앞서 발표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사실 무형문화유산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셈이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목표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무형유산보호협약이 단순히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저기에 이제 무형유산을 보호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평화라는 개념을 추가할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무형유산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야말로 무형유산의 보호가 단순히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계속 바뀌어가는 문화유산의 성향을 반영하는 진취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18년에 이제 그 남한과 북한의 씨름이 그 대표 목록에 같이 공동 등재가 되었는데 원래 그 공동 등재는 그 남한과 북한이 같이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진 않았습니다. 얘기는 있었지만은 이제 그게 실현이 되지 못하고 2015년에는 북한에서 먼저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그걸 받아서 2016년에 이제 한국에서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신청서는 2016년에 심사를 받았는데 저게 이제 보류가 나오면서 2017년에 다시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8년에 별도로 제출한 2건의 신청서가 같이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 결과 2건이 모두 등재 권고를 받았죠. 평가기구에서. 그래서 저희 평가기구의 그 심사 결과를 받아서 당시에 대한민국 문화예청이 대한민국 외교부와 협력을 해서 유네스코와 같이 협력해서 공동증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기 시작을 했고 당시에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만나서 공동등재에 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유네스코에서 남한과 북한에 각각 그 접촉을 하고 중재를 해서 양쪽이 다 공동등재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오타가 있지만 11월 26일입니다. 11월 26일 날 제13차 위원회에서 씨름이 이제 공동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 등재가 된 요인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일단 신청서 자체에도 그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이 됐지만 둘이 같은 유산, 공유유산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그 부분은 평가기구에서 심사를 할 때도 논의가 되고 평가기구 의장이 직접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이 다 이제 등재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등재로 권고가 됐었기 때문에 등재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었고 그리고 원래는 공동 등재가 될 수 없는 별도 신청권을 공동 등재로 함에 있어서 이제 그게 그 문화유산이 가진 그 평화와 화합의 그 힘을 보여준다라는 점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유네스코에서 조정을 한 부분도 있지만 그 등재의 최종 권한은 이제 정부간위원회 위원국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국들도 이 절차에 없는 것이었지만 씨름의 공동 등재가 그 화해와 평화에 대해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고 그 부분은 정부간위원회 위원국들이
우리 협약에 무형유산 보호 협약에 있는 그 평화와 안보의 정신을 그대로 잘 이어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는 줄 아시고 빨리 끝내주셔서 우리 박형빈 연구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2시 50분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12시 50분이 돼서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가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발표하신 분들이 좀 다 올라오시는 동안 자리를 정비하는 동안 제가 오늘 간단하게 그 내용을 좀 오늘 발표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협약 체제가 시작된 지 20년이 됐는데 여기 중에서 키워드를 오늘 1세션 발표에서는 5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는 문화 다양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네스 차베스 교수님이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문화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 문화 다양성이 점점 더 글로벌 인터커넥티드니스라는 말씀하셨어요. 점점 세계가 자꾸 상호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화 다양성으로 가기보다는 또 그렇지 않을 위험성도 있는데 여기에 문화 다양성이 어떤 역할을 하고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무형유산이라는 그 부분이 정규교육에 학교 정규교육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규교육에 넣어서 교육을 통한 무형유산의 그 보호도 되고 또 교육 자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사례를 많이 발표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역량 강화였는데 그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아주 좋은 역량 강화를 통해서 스스로 주로 이제 그 이탈리아의 그 문화유산 분야의 그 공동체들도 그런 역량 강화를 통해서 스스로 이제 자기 인식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재난, 일본의 재난은 그 원전 사태로 인해서 잃어버린 무형유산에 대한 우리가 그 깊은 그 반성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화라는 것이 물론 협약의 내용에 조문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화처럼 아주 기본적인 그 개념으로 작용을 해야 될 것 같다. 우리 씨름의 등재가 그 하나의 좋은 예가 아니었을까, 이런 그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통 질문을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드리고 받는 것은 이메일이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면 나중에 발표자들에게 그 질문을 전달을 해서 답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통 질문은 그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5분이 키워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키워드를 다 잘 들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각각의 주제 중에서도 그 가장 의의라든가 성과가 좋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한 가지씩만,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너무 죄송한데 다시 한번 그 의의가 뭐였고 또 그 성과 중에서, 왜냐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이거를 그 협약 체제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장 그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의 성과가 뭐였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할까요? 여기 차베스 교수님부터. 네, it's your turn. Okay, yeah. 네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very comprehensive reflection on all the session today. And well, for me, the key word is creative friction, because I do think that in order to understand
what has happened with the convention and the way to move forward is to acknowledge that there has been a lot of complex frictions, some of them productive, creative, some of them destroying and not fomenting, no, that's not a word, not fostering, safeguarding, but we have to acknowledge that those frictions exist and allow us to move forward.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균열 같은 것들이 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같이 사회의 사회의 그런 코히전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런 그래야만 창조가 나오고 그래야만 더 앞으로 미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베네사. Yes, thank you very much. Well, there are many that comes to mind, but if I have to pick only one, I would say collaboration. Because in the case of this project with schools, really, that was the communication, the collaboration, the mutual respects between the different partners, the teachers trying to understand the point of view of the bearers, the bearer trying to understand the point of view of the teachers, and involving the students collaboratively in the whole process was, I think, key. Yeah. So that's something I would like to emphasize, and it's important in school, but I think it's important in many other areas of ICH safeguarding. Okay, thank you. 우리 바네사님께서 발표하신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로는 협업을 들으셨습니다. 협업이 그 교육에 있어서도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커뮤니티 공동체와 가정, 그죠? 집 이렇게 서로 협업을 이루어서 교육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우리 발표는 베네디타 선생님이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티마라 씨께서 좀 답을 가장 I think that the key word for us in our presentation is activ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n the capacity building programs. Not just activ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but the way in which they participate as well, and the designs of that participation moving forward. 네, 중요한 부분이죠. 적극적인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역량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협약에서 만들어낸 그런 인류적인 어떤 포맷에 의한 교육 역량 강화가 아니라 그걸 공동체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그 역량 강화의 효과가 배가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토모 선생님께서 그 재난에 대한 그 발표를 하셨는데 참으로 좀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과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오히려 어떤 의의 같은 거 이런 협약의 그 체제가 오히려 일본의 그런 재난과 관련해서 어떤 일본인들에게 어떤 그 의미를 주었던가 하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So about the keywords, I would like to stress the significance of community. So the ICH heavily depend on the community. So sometimes in the hard situation like the disaster and armed conflict, sometimes ICH strengthen the community's tie and solidarity, and sometimes help to revitalize and make the solidarity. But sometimes such kind of disaster damage the community itself, and at that time, so the ICH also have to be changed and sometimes declined or lost. So we must take care and watch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CH and the community. So ICH is the kind of
evolving, always changing things. But sometimes it is not against the community's will, such kind in the hard situation. So we must watch carefully and also think about safeguarding measure. So this is my. 일본의 그 우리 이시무라 토모 선생님의 발표 속에서 또 지금 말씀하시는 속에서 무형유산의 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동체와 공동체의 협력이지만 무형문화유산은 항상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형유산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졌을 경우에 공동체와의 관계성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될 주제고 우리 토모 선생님의 연구도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평화에 대해서 우리 발표를 해주셨는데 혹시 그 씨름과 관련지어서 씨름의 얘기를 시간이 없어서 확 줄이셨어요. 그러니까는 이때 조금 더 씨름을 통해서 어떤 의미 혹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좀 그런 말씀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미와 성과는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원래 절차에 없는 공동등재가 가능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신청서는 별개지만은 두 유산이 이제 같은 유산이다라는 점이 설득이 됐기 때문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무형유산이 어떤 유산이냐를 떠나서 그게 어떻게 교육됐는가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어떻게 전승이 되었는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등재 시점 기준으로 해도 사실 분단되고 나서 7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다른 우리 그 유산을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두 유산이 같은 유산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역시 교육이 아니었을까. 네, 네. 맞습니다. 같은 유산이면서 그 분단을 통해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유사하게 남아 있는 누가 보더라도 남북한의 씨름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아마 이게 공동등재가 됐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남북한의 이제 향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우리가 남북한에 남아 있는 무형유산의 그러한 그 종목들이나 그런 정신들이 평화 체제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세션에 해당한 시간이 벌써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더 많은 얘기를 못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발표해 준 6분 발표자에게 모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또 질의응답은 나중에 저희가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게 좀 아쉽지는 하지만 여기서 1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신 그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네, 안녕하십니까. 오후 세션 진행을 맡은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 협력 네트워크 실장 박원모입니다. 지금부터 2023 세계 무형유산 포럼 제2 세션의 막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은 2003 무형유산보호협약 20주년을 맞이하며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리처드 큐린 스미소니언 대외 직명 대사 및 박상미 주 유네스코 대표부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2003 협약과 무형유산 보호의 키워드를 주제로 1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제2세션의 주제는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무형유산의 기여와 실천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그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 세션을 진행해 주실 아마레스 갈라 교수님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레스 갈라 교수님은 퀸즐랜드 대학의 박물관 연구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호주 국립대학에서 지속가능한 유산 개발을 가르치셨습니다. 2003 무형문화유산 협약의 공인내 멘토이자 교육자로서 국제 인클루시브 박물관의 창립 이사를 역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럼 갈라 교수님을 세션 진행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한두 분 계속 입장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아마 아시아에서 오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서 이제 식사를 하고 아마 시에스타 낮잠을 좀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전 세션 너무나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기조 발제도 그렇고 리처드 큐린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큐린 박사님이랑 아주 오랜 시절 벗으로 지냈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렇습니다. 구면입니다. 대부분의 유네스코 무형유산센터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HCAP에 계신 모든 분들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키워드는 어떻게 해서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인데요. 포용성이라고 하는 inclusivity라는 단어는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께서 처음에 창시했던 내용이었고 유명하게 됐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오신 다음에 모든 남아프리카인들을 포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작용하고 작동해야 되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포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8 네덜란드의 지식체계에서부터 시작을 했었고 이제는 그 네트워크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방형 다이얼로그이고 이 포용성 시스템에 지식 시스템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정의를 내린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억제하고 국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명한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또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유지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나라에서 역량 강화 사업을 퍼실리테이팅 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했었습니다. 이 5일짜리 워크숍을 하면서 이런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FJT, 다시 말해 여성 성기 할례에 대해서 이런 관습도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어떤 특정 전통 관습은 지속시키지 말아야 되는 관습이 분명히 있는데 여성 할례와도 같은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마찰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계속 얘기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이었을까요? 그때 유네스코 카페에서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때 아마 교수님께서 인도로 곧 오실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6년 그때 카페 당시 뵀었던 그 모습 그대로이신 것 같은데 유네스코 뉴델리 지역사무소에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해주셨고 이제는 자카르타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원래 2003년 협약과 2005년 협약 간에 어떤 비이중성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제 하나의 협약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두 개 협약이 됐었죠. 자매 협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당사국들이 두 개 모두를 이제 비준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받는데요. 왜냐면 유무형 모두 같이 다루는 것이 하나의 틀로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긴 그 소개 말씀을 다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사실 스마트폰이 있으시고 그래서 다 연사분들을 검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지 않고 모에치바 문화정책 기획자님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마이크의 높이를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회의건 간에 이것이 저로서는 가장 어려운 점인데 제 얼굴이 잘 보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갈라 위원님 소개 말씀 감사하며 오늘 이렇게 훌륭한 행사에 초청해 주신 이치캡과 주최기관 측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성과 무형유산이라는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의 권한 증진은 유엔에 있어서도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여성의 권한 증진 이라는 5번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협약도 그 같은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03년 협약을 보면 기존에 있는 인권 협약에 부합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대한 협약이 나와 있는데 당연히 2003년 협약도 여기에 준해야 될 것이며 여기에 있는 그 조항을 보면 이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이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행동 양식에 있어서의 동등성이 없을 경우는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C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엔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의 이 조문을 보여드리고자 했던 이유가 여기에도 그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남성과 여성의 어떤 고정적인 역할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그런 관념 또는 그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과 관습에 대해서는 수정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편견과 관습으로 인하여서 남성과 여성이 어떤 행동에 있어서의 제한을 받거나 이것이 제약 요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무형유산은 여성과 남성 공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형유산에 있어서 권한을 증진을 하는지 아니면 여성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편견을 더더욱 또 확대해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성은 그동안 무형유산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실현자이자 연행자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전승을 열심히 전개를 했던 그런 집단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유네스코의 목록에 있는 약 670개의 그런 종목을 보면 약 37%, 즉 670개 등재 종목 중 약 252개 종목
이 ICH 관습에서 여성의 역할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34개, 즉 5% 정도의 종목만이 주로 여성의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통계치가 ICH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반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유네스코의 이런 목록을 봤을 때 무형유산의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다재다능함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성들을 보면 정말로 이 여러 가지 직물이라든지 여기 레이스 공예도 있는데 타지크스탄과 크로아티아의 사례에 나와 있다시피 여성들은 훌륭한 장인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모티브와 디자인을 통해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지식 체계의 보호자의 역할도 합니다. 또한 정말로 훌륭하고 재능 있는 이런 공연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여성들을 보면 축제나 어떤 자축의 현장에서 춤이나 그런 음악을 연행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우측의 그런 사진을 보면 쿠티아탐의 한 연기자입니다. 한 실현자인데 여성이 전문적인 공연 예술가로서 무대에 서게 되는 아마 몇 안 되는 그런 사례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케랄라가 상당히 성숙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전문직으로서 인정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성들은 오랫동안 설창 및 구전 전통을 이어받아 왔던 그런 집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사라든지 또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 그리고 많은 공감대 이런 것들을 전수하고 전승해 온 그런 자들이기도 하였고 또 교육자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성들은 전통 의례와 관습에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런 행사들의 준비라든지 계획 등을 전담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 마을에서의 주요 전통 행사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콜롬비아의 사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등재가 되었는데 여성과 남성이 함께 동참을 하는 의례와 그런 관습과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것을 존중을 하는 그런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의례의 사례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성은 자녀와 또 가정에서의 주된 양육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법과 또 치유에 있어서도 많은 전통 지식을 보유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주도의 해녀들 잘 아실 텐데요. 여기에 이 사례도 보시겠지만 여성들이 신체적 강건함 등을 통하여서 가정, 가계 소득 그리고 경제 소득 창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모든 사례들은 정말로 미담의 어떤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ICH에 있어서 여성이 하는 역할은 물론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우리가 페미니즘의 그런 시각에서 조금 더 그 사회적인 맥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하고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도 나와 있다시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관습과 연행들이 보통 사적 영역 내지는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는 여성들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은 사무로 드문데요. 여기에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알카트 알 아시리의 그 여성의 전통 이 벽 장식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모리쇼스에서의 민요를 부르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여성들이 본인들의 어떤 가정이나 어떤 사적인 영역 내에서의 연행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잠시 보여드렸던 팔레스타인의 히카이에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기에서도 여성들이 보통 사회제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비판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이러한 사례들 이야기 이런 것들도 사적인 영역에서만 보통 진행이 되거나 연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이런 각종 유산을 연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렇게 사적으로 이것을 공개적으로 어떤 공공연하게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연행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통 가부장 사회에서의 여성들이 이런 공개 석상에 나서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시아가 됐건 유럽이 됐건 이슬람 사회이건 간에
마을들 중에서는 여성이 무대에 서게 되는 것을 금지를 하는 그런 사례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주도하고 있는 무형유산의 어떤 연행에 있어서 그 역할이 제대로 조명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예술적인 표현이라든지 그런 글로 그리고 그 표현의 그런 방법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그 가치가 제대로 산정이 되지도 못하거니와 본인들의 예술적인 재능을 이용해서 소득을 창출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에도 크로아티아의 레이스 공예 제가 앞서서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만 정말로 많은 시간과 재능이 소요가 되는 하나의 예술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통 수녀들이라든지 일부 여성들이 이것을 만들었는데 보통 침대 리넨이라든지 식탁보나 또 교회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정적으로 뭐 원하고 원하지 않건 간에 이제 독립적인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래서 본인들의 가정과 가족과 어떤 신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본인들의 노동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성들이 주도하고 있는 여러 공예 현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 공예의 그런 표현이라든지 그 연행을 보았을 때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긴 합니다만 본인 개인 용도나 가정 용도의 사용 목적이고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사실 그런 인건비에 있어서도 상당히 작은 금액만을 받거나 뭐 거의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주된 역할들은 다 남성이 수행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어떤 경제적인 기회가 있다라고 할 경우 때에 따라서는 여성이 하고 있던 그런 전통을 대신해서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두바니 페인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도의 사례입니다. 이 해당되는 이 무형 유산은 여성들이 단독으로 방에 있는 인테리어, 즉 사우디아라비아의 벽 장식을 해왔던 그렇게 여성들이 주도해왔던 하나의 관습이자 전통이자 행위였습니다만 그리고 또 본인들이 사적인 영역에서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해왔던 것이었습니다만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그런 전문가들이 이것을 하나의 예술 형식으로서 실제로 종이에 어떤 예술의 어떤 표현 방식으로 하여서 마을에서 이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예술의 그 형태와 형식이 국제적인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보다 많은 남성들이 직접 이렇게 실제로 페인팅을 하기 시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남성의 마두바니 페인터들 이런 예술가들이 여러 많은 남성들이 이것을 수익원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에서는 여성들과 또 소녀들이 항상 인내심을 갖고 항상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리고 여성은 보통 본인들의 노동과 근로를 인내를 하면서 그리고 어떤 금전적인 보상 없이 남성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이자 어떤 부녀자로서의 그런 역할만을 강요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 소녀가 이제 리넨에 대한 어떤 공예 작업을 몇 건을 다 한 다음에야 결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화와 풍습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이것도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키르기스탄과 또 우간다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모자를 만들고 있는 하나의 특정한 기술 및 전통은 여성들이 축제와 의례에서 사용되는 이 모자, 남성을 위한 이런 모자를 직접 여성이 만든 그런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성들의 그런 사회에서의 역할을 지원을 하는 그런 몫이 여성에게 있다라고 한다거나 내지는 여기 우간다의 그런 사례인데 이 아이의 어떤 세정 및 정화 의식이 남성성을 잃은 것으로 여겨지는 남자아이를 위한 치유 의식이 이제 여성이 연행을 하게 되는 그런 관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이 어떤 부녀자로서 남성과 그리고 본인들의 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또 희생하는 그런
역할로서 규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더불어서 여성들은 아름다워야 한다라고도 이런 관습이 자리 잡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 모로코의 사례가 있고 또 영국의 사례도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메이퀸의 그런 즉위식으로서 앵글로색슨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널리 알려진 하나의 특정 관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그런 여성은 남성의 영웅적 가치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보통 많이들 이 유산 속에서도 그런 흔적들을 본 바가 있습니다. 이 가부키, 일본의 가부키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이 실제로 그 이야기나 그 서사를 실제로 작성하는 것이 금지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제 가부키 극장에서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여성이 매춘부가 되어서 아버지나 내지는 남편을 위해서 매춘을 한다든지 내지는 참전을 하는 그런 남편이나 또 이런 가족에서의 남성을 위하여서 결국은 본인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이러한 예술의 형태의 그런 가치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하는 바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가부장적인 그런 가치들이 워낙에 강력하게 녹아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런 가부키 극장에서의 그런 연가 같은 경우도 보통 남성들이 청중인 만큼 그런 여성을 그리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국한되고 제한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은 젠더 편견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전통 사회 그리고 이것을 표현을 왔던 그런 유산들도 보면 사실 여성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선택적인 옵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그런 유산, 즉 무형 유산이라는 것도 충분히 여성의 그런 권한 증진을 하는데 많이 활용이 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여성의 이런 다재다능함이 물론 유산 속에 분명히 녹아들어 있긴 합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국가 차원에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등재를 하고자 할 때 이 등재 신청 서류가 또 누구에게 작성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그 유산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금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서 이런 전통과 그런 유산이 그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젠더 편견 때문에 등재를 해서는 안 되거나 내지는 전승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무형 유산을 보면 상당히 젠더의 편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젠더 편견을 당연히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이 주도하는 무형 유산 그리고 특히나 이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가 되어 있는 그런 무형 유산 중에서는 여성의 그런 재능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조망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권력 구조 속에서도 여성의 갖고 있는 그런 재능들이 조금 더 발현이 되고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협약이 향후 20년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협약을 이용을 해서 권한을 증진을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젠더 차원에서 어떤 권한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등재 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도 앞서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것처럼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상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각 국가별로 어떤 종목 등재에 있어서 그리고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젠더적인 평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참여를 하고 누가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선택이 되고 어떻게 이것이 그려지고 기술이 되든지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공동체의 협의 과정에서 이 양성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유산이 특정 성별이 주된 역할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이면에서 그 다른 성별이 또 다른 지원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에 이 양쪽의 입장이 다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부키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
이 여성과 남성이 다 공유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가부키라는 그 극 같은 경우도 여성이라는 이제 청중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여성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 여성 모두가 다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젠더, 즉 여성의 권한 증진이라는 그런 요소를 가미를 해야지만 유산이 보다 잘 보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보호자들이 무형유산에 어떤 가치를 21세기에 부여를 하고 특히 여성을 감안을 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어떤 분명한 타깃된 교육과 또 창업의 정신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공예와 같은 그런 분야에서는 여성들의 협동조합과 같은 뭐 사업 개발을 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좋은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 국가에서는 뭐 레이스 공예를 남성, 여성 모두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이라든지 정말로 정교한 그런 손작업이 꼭 여성의 분야나 전유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보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하는 그런 천부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데 이는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조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이런 종종 취미나 자아성취의 일환으로 전통 예술을 찾고 배우고 습득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여성들은 ICH 전승의 새로운 선구자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남성 그리고 남편들이 항상 본인들의 배우자가 이렇게 어떤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다 지지를 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성의 이런 활동 그리고 여성이 ICH 전승에 할애하는 그런 이 시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또 존중받아 마땅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0년 후에 이 ICH 협약과 ICH 목록 그리고 그 보호 계획이 여성의 권한 강화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했는지 평가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평가 지표로 여성 연행자들의 소득 증가와 재정적 독립 그리고 새로운 공적 역할 등이 포함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또 전문가적인 소견과 식견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의 2003년 협약,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협약인데 이 협약은 독특한 하나의 규범으로서 뭐 공동체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그런 협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소수 집단과 또 취약한 그런 집단들의 그런 목소리를 반영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특히나 가치 있는 그런 협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보다 많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수 계층에 대한 그런 가치를 중시하는 것만큼 여성의 권한 강화에도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여성이 한 어린 아이죠. 소녀가 지금 실제로 타이지라는 전통 직물 그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이 ICH가 이 소녀의 미래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협약이 정말 여러 세션에 걸쳐서 그 기한을 해왔던 그런 그 당시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 젠더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우려 요소로서 제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언급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동안 여러 가지 젠더 사안들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뭐 다문화 세상을 사는 지금 어떤 얼굴의 색이라든지 뭐 카스트 제도 그리고 어떤 성적 성향이라든지 등 여러 가지의 그런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또 다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부 원주민 사회 같은 경우는 20개가 넘는 젠더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네스코에서는 문화 경제학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 그 단계 방법론을 모색을 했던 한 연구자가 있었는데 여성의
이 무형 유산에서 참여하는 그런 역할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켓플레이스라고 하여서 지금 방금 연사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컬럼컬러라고 해서 인도의 남부 지역에 있는 이 해당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시장에서는 남성만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컬러가 남성과 여성이 공유해 왔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만 남성이 결국에는 장악하게 되었던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울림이 특히나 있는 발표였습니다. 네, 시간을 특히 엄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크 프로스찬 문화 고고학자이십니다. 아마 프랭크님을 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많이 분들도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 협약이 이행되는 단계에서 프랭크님께서 ICH 무형유산 사무국에 함께 해주셔서 실제 협약을 더 잘 이해하고 그 이행 과정에 있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덕분에 올바른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유네스코에 2006년에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치캡이 되는 이 센터에 관련된 타당성 조사 연구에 같이 동참을 했었습니다. 이제 한 17년이 지난 오늘날 이 이치캡 이렇게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가 하나의 성인이 됐다. 그 당시에는 아기였는데 이 걸음마 단계에 있었던 아기가 이렇게 크고 탄탄한 또 튼튼한 이런 성인이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치캡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립무형유산원에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1971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7회 국제음악회의 강연에서 미국의 민속학자인 앨런 로맥스께서 이 문화적인 회색화에 대해서 경고를 보낸 바 있습니다. 전 세계 무형문화유산이 획일적이고 동질적인 문화로 대체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현대 커뮤니케이션 체제는 필연적으로 모든 지역 문화를 파괴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통제되지 않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인류를 괴롭히고 인류를 겁박하여 침묵하고 소극적이게 만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대 미디어는 이 언론은 또 미디어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해당 공동체 내에 ICH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 사람 혹은 부족민이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도시 중심부의 권위였다고 여겨지는 그런 거대 미디어에서 자신들의 전통을 보고 듣게 되면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가르친 전통을 이런 미디어에서 보게 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 자신들의 표현 형식이 다른 사람들의 표현 형식만큼이나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만약 동등한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설비를 갖고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전통을 지속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강연이 있은 지 30년이 지난 오늘날 유네스코 회원국이 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문안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를 놓고 협상을 시작했을 때에도 동일한 그런 양날의 칼을 마주대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의 서문에도 적시되어 있듯이 대중매체와 여타 세계화의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ICH의 황폐화, 소멸, 그리고 파괴라는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미디어는 ICH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는 그 협약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주체이기도 합니다. 제1조에 나와 있는 목적입니다. 181개 협약 회원국은 이 협약 그리고 특히 이 협약에서도 미디어의 역할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운영 지침을 채택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핵심 지표, 종합 결과 프레임워크에 관련 지표를 포함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핵심 지표 18은 ICH의 중요성과 그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상호 존중과 이해 증진인데요. 이렇게 인식 제고를 하는 것은 이 전주 이치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핵심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태 지역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기보다 상당히 자주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가 상호 존중과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 경쟁, 또 심지어 공동체 혹은 국가 간의 반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를 우리는 이미 많이 보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05년 당시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그 강릉 단오제를 둘러싸고 또 미디어가 만들어낸 그런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2009년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간의 격렬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펜댓 사원 무용 둘러싼 소동이 있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중국과 한국 간에 있었던 2020년에 김치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또 2022년 무술을 놓고 벌어진 그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그 소셜미디어 공방과도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문화 관련 공무원, 또 관광청, 그리고 심지어 외교부까지도 이런 논란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은 대체로 미디어가 야기하고 미디어가 주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더욱더 이 대중매체보다는 소셜미디어에 의한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미디어의 무책임함을 잘 보여주는 노골적인 사례보다는 좀 더 미묘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디어가 단순히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증진하고자 할 때 효과적이고 또 올바르게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사례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미디어 관련된 것인데요. 베트남 미디어가 이 무형문화유산의 기본 개념이라든지 2003년 협약, 그리고 또 베트남 문화유산법에 대한 그 대중의 올바른 이해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베트남 문화유산법은 2001년에 제정됐고 2009년에 개정됐습니다. 베트남은 2003년 협약을 2005년 9월에 비준했습니다. 그 이후 국내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큰 진전을 이뤄왔습니다. 실제로 협약의 제한 11조에서 15조에 명시된 대로 베트남은 무형문화유산 목록화에서 교육 통합까지, 그리고 또 무형문화유산과 그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다양한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연구, 기록, 또 훈련 촉진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 분야에서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개념과 그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그 대중의 인식을 살펴보면 베트남은 아태 지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국가들 중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선두 국가입니다. 이 무형문화유산 개념과 보호의 중요성은 제1조와 4조에 각각 나타나는데요. 분명 이 베트남어로는 무형문화유산이 지선반화 피바테인데요. 이런 표현은 사실 어느 언어에서도 낯선 새로운 개념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잘 익숙치 않은, 친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용어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보다 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베트남인의 인식 수준은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ICH라는 용어는 대중매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정책 이반자들, 정보 관리에게도 익숙한 용어이고 공동체 조직, 동호회, NGO,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실제 연예인 공동체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베트남의 대중매체와 또 소셜미디어에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상당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가 또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협약의 기저에 그 기저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원칙 중에 일부, 예를 들면 무형문화유산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해당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근본적인 사실 자체도 잘못 해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베트남 미디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좀 일부 문제가 되는 용어, 또 잘못된 개념을 살펴보고 이런 용어의 부주의한 사용이 이 협약과 베트남법이 실제 의미하는 바를 왜곡하고 심지어 훼손한다는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미디어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여한 열망을 완수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의 협력자로서 그들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려 한다면 신중함과 정확성이 매우 중요한 미덕임을 강조해야겠습니다. 우선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은 베트남어로 자인사각지 산반화 피바테 다이 디엔 꾸어 니안 로아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그 비준한 협약의 공식 문건에 나와 있는데요. 구글 검색을 해보면 올바른 사용 사례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 2019년 10월 기준인데요. 보시면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지만 모두 다 정확한 올바른 사례입니다. 그리고 영어 버전에서는 저희 두 번째가 X가 아니라 체크마크로 되어야 되는데요. 한국어는 올바르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록의 다른 이름으로 찾아볼 경우 우리가 접하게 된 이런 수많은 검색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결과는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인류의 무형문화유산 목록,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 세계의 무형문화유산 목록, 세계 무형문화유산 목록. 모두 다 우리가 합하면은 베트남 독자들인 사실 잘못된 내용을 볼 확률이 60%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23,100개 대비해서 14,100개 정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X가 무엇이 인류의 대표 무형문화유산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검색해보면 그 검색 결과에 대해 특히나 우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는 어떻게든 특정 표현이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이 아닌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76,300개의 검색 결과 여기 아래 두 개를 합치면은 나오는 합계인데요. 대표 목록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해하기 힘든 과정이 공동체에 속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지위를 변화시켰는지 혹은 무엇이 공동체로부터 그들의 유산을 강제 몰수하여 모든 인류의 재산이 되도록 했는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당수의 검색 결과를 보면 대표 목록을 언급하기는커녕 대표성의 개념조차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당연히 부정확하고 또 상당히 왜곡되었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유산, 국가 ICH라는 말을 또 검색하게 되면은 역시 그 ICH의 소유권에 대한 유사한 심각한 오해에 마주치게 되는데요. 2009년 개정된 문화유산법, 베트남의 문화유산법에 따라 이 국가 무형문화유산 등록 제도가 수립이 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 목록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인 묵지산 반화 빛 밭택국자입니다. 간혹 미디어에서는 이것이 그 목록이라고 하지 않고 리스트, 명단이라고 한다거나 혹은 등록이라고 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주의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국가 무형문화유산 혹은 국가 차원의 무형문화유산 이런 언급들입니다. 그리고 등록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유형유산 분류 체계에서 차용한 개념인 것 같지만 협약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무형문화유산은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그 협약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바르게 언급한 57,700건의 검색 결과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해도 등록이라는 바로 그 명칭은 안타깝게도 상당한 오해를 가져옵니다. 비록 그 무형문화유산의 국가 목록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일지라도 이는 미디어에서 국가 무형문화유산의 등록으로 빈번하게 잘못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되는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84,000건의 그 지산 반화 피바테 국자 언급 중에
이것은 이제 국가무형문화유산. 이 중에서 3분의 1만이 구체적으로 목록을 언급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유일하게 그 사용한 표현은 국가무형문화유산, 국가 ICH라는 부적절한 명칭입니다. 16만 1000건 이상의 그 검색 결과는 가장 아래 나와 있는 것인데요. X, 어떤 특정 종목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2003년 협약 하에서는 불가능한 표현이죠. 이 종목은 공동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나라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등급을 나누는 그런 오류 혹은 또 국가 차원의 ICH라는 그런 부적절한 용어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74,100건의 검색 결과는 모두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또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 무형인지 유형유산인지조차도 불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유사한 오개념은 종종 그 무형문화유산의 국가유산으로 혹은 그 세계유산으로 서열이 매겨지는 그 세팡이라고 하는 순위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이런 순위라는 말이 자주 잘못 사용되는 데서도 이런 오개념이 그런 왜곡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3년 협약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개별 공동체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모두 동등하기 때문에 이런 순위 개념을 거부하는데요. 베트남의 2001년 문화유산법에는 이 구분 체계를 수립하고는 있는데 이것은 유형 유산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2001년 법률 혹은 2009년 개정 법률에도 무형 유산의 서열을 정하는 혹은 어떤 순위를 언급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순위 또 무형문화유산 또 국가를 언급한 이 13만 7천 건 여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 13만 7천 건의 출처 전부가 뭐 틀렸다고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일부는 뭐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을 둘 다 언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다 분리 적용하는 것이 그 구글 검색에서는 쉽지가 않아서요. 하지만 나머지 줄에 나와 있는 것은 모두 틀렸습니다. 세계 순위 혹은 뭐 인류 순위 이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 베트남 미디어가 자주 잘못 설명하는 협약의 한 가지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을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꽁리안 혹은 인정의 문제인데요. 2003년 협약의 제2조 1항에 나오면은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에 따르면 어떤 것을 자신들의 무형유산의 일부를 인정하는 것은 각 공동체 혹은 단체의 고유한 권리이자 특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무형유산을 인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표현 혹은 관습과 관련된 공동체, 다시 그 단체 혹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유네스코나 그 뭐 협약의 정부가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협약 체계 여러 목록 중 하나에 해당 그 종목을 등재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무형유산의 유네스코 인정이라는 잘못된 생각은 그 베트남에 오랫동안 뿌리 내려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세계유산이라는 언급과 함께 뿌리 내리는데요. 실제로 2003년 협약에 공식 그 베트남어 문서 잘못 번역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서 제31조에 있는데요. 영어와 프랑스어판에는 대표 목록 등재, inscription이라고 적혀 있는데 베트남어 번역에는 등재를 안 쓰고 인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잘못 썼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대로 된 그 올바른 언어를 보겠습니다. 혹시 다시 화면을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유네스코는 목록 중 하나에 ICH를 등재한다 혹은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inscribe하고 include가 있는데요.
유네스코에서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지만 베트남 미디어에서 종종 사용되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는 ICH의 명예를 수여한다, honors라는 표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오해 여지가 있지만 이 개념은 그 인정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정도로 이 협약의 정신을 위배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명예가 있는 것이 그 등재의 당연한 결과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무형문화유산의 등재의 목적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베트남 미디어에서는 이런 올바른 혹은 좀 모호한 그런 표현들이 유네스코가 유산을 인정한다라는 분명히 잘못된 개념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인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베트남의 미디어 소비자들은 유네스코가 유산을 인정한다라는 부정확한 표현을 보게 될 가능성이 그 등재한다 혹은 포함시킨다라는 올바른 말을 보게 될 가능성보다 4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네, 제 첫 번째 두 줄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유산과 그 보호의 본질을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또 유네스코의 인정을 받기 위한 이 경쟁은 매우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 걸까요? 이 협약의 4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에 대한 상호 공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16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표 목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미디어가 이런 과제 수행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매체와 또 소셜미디어에 의한 부주의한 용어의 사용은 무형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그런 유산을 보유한 집단에 대해 좀 혼란된 그리고 또 잘못된 개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왜곡은 그 각 국가 내에 존재하는 무형유산의 보호를 통해 협약을 이행하고 있는 회원국의 신중한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가 특정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소유권을 두고 국가 간 그리고 공동체 간의 경쟁을 부채질하는 최악의 도를 넘는 행위를 피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저희처럼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에서 함께 일하는 저희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 사용자를 포함한 저희 모두는 협약의 개념과 언어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또 무형문화유산과 그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할 때 협약문에 완전히 부합하게 될 것임을 확실히 알아야 그걸 확실히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는 그 대중 언론에서 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라든지 때로는 심지어 정부 문서나 웹사이트에서도 이런 여기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실수를 너무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만큼 미디어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학자, 공무원 다 같이 2배 여러 노력을 배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공동체, 단체 그리고 개인이 효과적으로 그들의 유산을 보호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무형문화유산 이 미디어로부터 착취당하고 국가와 또 세계원의 인류의 재산으로 빼앗기도록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003년 협약이 주장하는 대로 무형유산은 공동체 또 집단 그리고 개인에게 속하는 것이고 그것을 잘 보호할 사람들은 바로 그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거는 사실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 문제인데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도 누카 푸르자가 대표 목록에 등재됐을 때 신문 기사에는 다 유네스코가 recognize, 인정한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서벵갈과 다른 주 간에 또 경쟁이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위원회에서 뭐 등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계 인정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프랑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프랑크님만큼이나 베트남에서 일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베트남에서 조금 일을 해봤는데 베트남인들이 물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 아직 번역본이 있지도 않는 그런 뭐 인도 같은 그런 나라들도 있어서 저희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제 나중에 또 질문을 받아서 이제 Q&A 세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습은 모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알렉산드라 드네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치앙마이 대학교 문화인류학자입니다. 물론 유럽 분이긴 합니다만 치앙마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이고 저를 초청해 주신 HCAP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에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금 또 전주에 오게 된 점도 정말로 기쁩니다. 네, 제가 사실 앞서서 이 용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정이라는 그런 용어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목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정에 대한 이런 용어적인 문제, 실수는 다음엔 제가 어떻게든지 해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동남아에서의 어떤 공유유산으로서의 쌀 문화에 대한 어떤 사전 조사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조금 더 포괄적인 타당성 조사의 일환이었습니다. HCAP과 자카르타 국가사무소에서 지원을 한 어떤 더 대대적인 조사가 있는데 그 해당 사업은 다국적 등재, 특히나 동남아에서 다국적 등재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그 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는 쌀 문화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공예나 또 해양 유산에 대한 그런 내용들까지도 아우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의 온라인 회의가 개최가 되었는데 동남아의 이해 당사자들이 그 온라인 회의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주제가 어떤 다국적 등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동남아시아 소지역은 공유하는 유산이 풍부하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이 지역의 왕국과 민족들 간의 100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 걸친 역사적 상호작용에서 기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내에서 공유하는 문화는 정말로 많은데요. 농업과 업, 사냥, 수공예, 음식 관습, 의식, 전통, 그리고 공예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역에 총 11개의 국가들이죠. 동남아를 구성하고 있는 이 11개의 국가들을 보면 다 영내 자국의 역사에 대한 뚜렷한 이해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한편 이러한 문화적 연결성에서 생겨난 다양성 속의 통일성은 동남아시아의 힘과 공통의 정체성에 기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기 있는 사진 이 종목들 아실 것입니다. 무형유산 중에서도 이 녹색의 파파이아 샐러드라든지 또 세팩드 크로 여기도 아시겠지만 이곳에서 잘 알려져 있는 하나의 운동 종목이죠. 또 바틱이라든지 또 이카 전통 그 외에도 가면극이나 각종 수공예 등 여러 전통 등이 어떤 공유되는 그런 유산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이 동남아의 어떤 공통의 정체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유하는 무형 문화가 풍부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할 때 동남아시아에서의 다국적 등재 유산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동남아 다국적 등재 종목은 전체 74개의 다국적 등재 유산 중에 3개 종목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줄다리기,
또 웅춘, 왕추안, 왕캉 축제, 그리고 세 번째는 판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이제 다국적 등재이죠. 그리고 현재 하나 추가적인 종목인 케바이아. 이 케바이아가 2024년에 그 해당 등재 여부가 이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다국적 ICH 등재의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을 인식하여 유네스코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유산센터 그리고 자크라트 사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여서 이런 독립적인 연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쌀 문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쌀 소비 그리고 쌀 문화는 동남아 사회에서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의 다양한 자연 환경에서 성장하는 벼는 산악 고지대나 강하구의 삼각주, 저지대 계곡, 그리고 가파른 관계, 계단식 논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동남아의 어떤 인구 증가의 중심이 바로 이 쌀이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협력적 마을 구조와 복잡한 국가 체계를 수립하는 데에도 이바지해 왔습니다. 무형문화 측면에서는 이는 농업 관습 일체와 이 요리 지식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있어서 이 쌀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쌀과 관련된 모든 ICH 종목은 쌀은 신성하고 따라서 존중하고 숭배해야 한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공동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쌀 문화에 관련된 기존의 ICH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타당성 조사의 일환으로서도 다시 한번 재검이 되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쌀 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등재 종목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이 푸가오의 이 후두후두 연가를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파종기와 수확기의 계단식 논에서 행하는 이런 서사적인 이 연가 이푸가오의 후두후두 연가가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에서의 그런 사례로서 이제 그 부쿠루그라는 무형문화유산도 하나의 예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수반낸 쪽 사이에서 풍작과 풍부한 수림을 관장하는 신에게 감사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열리는 추수 감사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쌀 문화에 관한 광범위한 2차 자료 조사를 통해 세계 종목이 미래 다국적 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세 가지는 바로 대나무, 찹쌀밥, 첫 번째는 대나무 찹쌀밥, 두 번째는 쌀 여신과 관련된 신앙, 그리고 세 번째는 쌀 수확 축제입니다. 제가 먼저 대나무 찹쌀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를 이용을 해서 요리한 찹쌀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물론 여기에 뭐 모든 그 명칭들을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로 놀라운 것이 이 대나무 찹쌀밥이라는 것 자체가 동남아 전역에 걸쳐서 널리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국에서는 카올람, 베트남에서는 꼼남, 미얀마와 캄보디아 그리고 더불어서 레망이라고 불리는 또 말레이시아에서의 이 찹쌀밥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쌀 문화의 오랜 전통과 그리고 자연 환경의 그 대나무라는 그런 요소까지가 가미가 된 하나의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재료도 상당히 유사한데요. 찹쌀밥은 일반적으로 코코넛 밀크와 소금 그리고 설탕을 차진 쌀과 섞어서 준비를 하고 이 대나무 통에 이것을 혼합물을 채워서 불에 천천히 구워서 만들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변형된 유형도 물론 있습니다. 흰 찹쌀이나 보라색 찹쌀로 만들 수도 있고 콩, 고구마, 토란 그리고 다른 달고 짭짤한 속재료를 같이 섞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간식이나 후식으로도 먹기도 하고 많은 축하 행사와 의식 행사에서 특별 음식으로 내놓기도 합니다. 제가 이외에도 더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한 사례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축하와 의식 행사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사진을 준비를 하였는데요. 특히 이제 동남아에서의 그런 불교 의식과 그런 사례들을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의미와 기능이 이 영내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을 반영하면서 발전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남아 본토의 불교 국가에서는 대나무 찹쌀밥은 승려와 조상 신에게 바치는 곡물로서의 종교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의 예는 바로 이제 태국의 사례입니다. 태국의 차초행사오 주의 라오 위양 소수 민족 공동체는 분카울람이라는 대나무 찹쌀 의식을 연행을 합니다. 말 그대로 대나무 찹쌀 의식인데요. 이는 매년 벼 수확기인 11월과 12월 무렵에 행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카울람이 대나무 찹쌀밥이죠. 그래서 숲속 수도원에 있는 부처의 발자국을 참배하기 위해 산을 오르는 순례자들이 가져가는 휴대용 음식으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앙코르 지역에서도 수확기에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요. 분플랑클란이라고 불리는 대나무 찹쌀밥 다리 의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여기에 이 해당 의식에서의 참석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참석자, 이 연행자들은 실제로 이 찹쌀밥을 이렇게 몸소 시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찹쌀밥 대나무로 다리를 만드는 것처럼 참가자들은 땅 위에 나란히 엎드려 인간 다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 대나무 찹쌀밥이 되는 것이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아마 가장 대규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가장 큰 대나무 찹쌀밥을 만드는 그런 행사들도 즐거움을 위해서 개최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섬 지역의 이슬람 국가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나무 찹쌀밥은 이슬람 신앙 및 의식 관습과 연관된 의미를 그리고 그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할랄로서 인식이 되고 여러 이슬람 의식에도 함께 활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라마단의 금식기를 끝내는 그런 차원에서 활용이 되거나 이제 장례식이라든지 결혼식에서도 활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조리를 할 때 함께 집단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말라망이라는 그런 집단적 활동을 통하여서 이 라망을 준비하고 굽는 그런 의식 행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과 축제 행사에서는 라망은 검은 찹쌀을 발효시켜서 만든 달고 신 소스인 타파이와 함께 나오는데요. 이 라망과 타파이를 같이 먹는 것은 결혼 생활에서 남성과 여성의 조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구혼 결혼 그리고 인적 관계에 관련된 의식에서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영내별, 지역별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대나무 찹쌀밥은 다양한 의식 행사에서 모두 모여 함께 준비하고 함께 소비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나무 찹쌀밥은 많은 공동체에 있어서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준비 과정을 이제 더욱더 전문화하여서 연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다국적 등재가 가능한 그런 분야가 쌀의 여신, 쌀의 어머니, 풍작의 여신과 관련된 신앙입니다. 이 동남아에서 여러 나라에서 쌀은 다산과 조화 그리고 번영을 나타내는 여성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쌀의 여신은 여러 명칭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데위 스리 또는 스리 데비로 알려져 있고 태국에서는 메포스포, 라오스에서는 낭코스포, 캄보디아에서는 프라, 페이스랍, 그리고 베트남과 또 미얀마에서도 다 특정한 명칭이 있습니다. 이 쌀의 여신에 관한 구전 설화는 쌀의 신화적 기원을 설명해주는 한편 쌀 여신에 대한 이 존경은 쌀 농사 여러 단계에서 의식 관습을 통해 표현이 됩니다. 물론 이 지역에서 상업적인 쌀 생산이 확대되면서 쌀 여신과 관련된 신앙과 관습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여러 관계, 농업이라든지 다작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은 더더욱 그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내의 많은 공동체에서는 쌀의 여성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식이 계속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례를 제가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발리에는 논 가운데 대위 3에서 이렇게 헌정된 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쉴리, 제가 제대로 발음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쉴리라고 불리는 쌀 여신의 이미지가 있는데 코코넛이나 판단 나뭇잎을 엮어 만들거나 생물을 들인 찹쌀로 만들게 됩니다. 또 발리 신앙에서 대위 스리는 힌두 여신 이 락스미, 대비 그리고 스리가 융합된 것으로 다산, 풍년 그리고 가족의 번영을 상징합니다. 미얀마의 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쌀의 여신이 있는데 이 쌀의 이 여신을 보면 구전 어떤 전통과 신앙 그리고 의식 관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농부들은 이제 볏짚으로 이 포네마키 신마낫 바로 그 쌀의 여신인데요. 그 포네마키 신마낫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녀에게 바침으로써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철이 시작되면 농부들은 이 포네마키 신마낫에게 다양한 곡물을 바치고 좋은 날씨와 풍작을 가져달라고 빌게 됩니다. 동남아의 쌀 여신에 대한 신앙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의 그런 신앙과 의식을 보면 강력한 힌두교 영향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동남아의 섬이 아닌 본토의 경우 쌀의 여신과 쌀의 어머니는 장소의 영혼에 대한 애니미즘적인 그런 신앙뿐만 아니라 불교의 확장을 뒷받침하는 쌀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설명한 이 모든 종목은 공동체의 부와 행복의 원천으로서의 쌀에 대한 숭배와 존중을 나타냅니다. 쌀의 여신과 쌀의 어머니에 대한 이 위무의식은 자연, 농사 주기, 사회 간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을 장려를 하고 또 협력과 상호 존중을 함양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나마 이제 마지막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가 이제 살펴봤던 마지막 종목으로서 벼수학 축제입니다. 동남아의 많은 축제들을 한번 보면 그리고 특히나 이 아시아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축제는 어떤 식으로건 농사 주기 그리고 쌀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모내기 축제나 이제 추수제와 같은 주기별 특정 행사와도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보다 더 빈번하게는 어떤 보편적인 종교 전통이 제공하는 더 광범위한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이 일반적으로 벼농사 주기의 각 단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규모가 작은 종교적 행위라면 축제는 매년 벼농사 주기가 끝난 다음 열리는 마무리 성격의 축하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종교적 전통의 틀에서 행해지는 핵심적인 의식과 더불어 축제에는 행렬과 경연대회, 어떤 공연, 잔치, 음주 및 오락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추수제는 그 형태와는 상관없이 공동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그 쌀의 풍요로움과 생계 유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에 감사드리는 기회가 되는데요. 동남아에서는 벼수학 축제는 또 여러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라오스의 붕콩카오 보시다시피 이렇게 쌀 수확물이 스투파의 어떤 형태로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에서의 가와이 또 그 외에도 여기에 몇 가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만 뭐 파히야스라든지 등의 그런 축제들이 그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벼축제는 시간이나 구체적인 관습이 물론 조금 다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공동체 삶의 구조와 조직에서 쌀이 차지하는 핵심적인 중요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춤과 잔치, 신과 조상에 대한 감사의식이 포함된 이러한 집단적인 추수 축하 행사를 통해 농경 공동체는 자연 환경에 대한 존중, 안전과 행복을 위한 상호 의존성을 재차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발표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주요 주식 작물로서 쌀은 이 동남아 민족의 생계, 행복 그리고 번영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쌀의 중요성은 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습니다만 구전, 전통, 신앙, 의식, 관습 그리고 요리 지식을 포함한 광범위한 공동의 살아있는 유산을 통해 표현됩니다. 이번 타당성 연구를 통해 동남아의 3개국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는 3가지 ICH 종목을 확인을 하였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대나무, 찹쌀밥,
그리고 쌀 여신과 관련된 신앙과 관습, 그리고 쌀 수확 축제인데 여기서 핵심은 쌀과 관련된 모든 ICH의 종목은 쌀은 신성하며 그래서 이는 반드시 존중되고 숭배되어야 하며 의식과 축제 행사에서 공동으로 공유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공통적인 믿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이 조사는 상당히 예비적인 어떤 기초적인 지금 연구 단계로서 어떤 대화를 촉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지역 차원에서의 대화를 촉진을 하자, 그 가능성을 타진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국적 등재의 가능성을 한번 타진을 해보기 위한 그런 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서는 이제 이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후속 회의가 필요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쌀 문화뿐만 아니라 또 해양 유산과 또 이제 공예 등에 대한 그런 포괄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내 유산 당국과 이해 당사자들과의 이제 후속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고. 이 등재 가능한 다국적 종목을 좀 더 좁히고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추가적인 그런 이 회의가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내 핵심 지역 조직인 세미오스 파파와 같은 이런 조직은 이미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온 바 있고 또 커미트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핵심 이해 당사자들과도 추가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의 연구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 확정을 하기 위해서도 후속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타당성 연구의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의 이제 말미에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장 조사라든지 또 이제 공동체와 실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공동체 이해 당사자와 연행자들과 만나서 종목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이것이 그들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이런 다국적 등재 과정에 그들의 참여 의지가 있는지 등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현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권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유네스코의 인정을 진정받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자 할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시작점으로서의 이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여러분들 생각은 이러한 사안이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식견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니스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사진에서 이제 프랭크 님의 발표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또 해주셨는데요. 베트남이 되었건 다른 국가이건 간에 저도 제가 파워포인트를 선택을 할 때 또 준비를 할 때 정말로 네, 지금 잠시 프랭크님께서 일어나신 것 같은데요. 정말로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해주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고 이번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당성 연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동남아에게도 중요합니다만 한국에게 있어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역시나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말로 많은 무형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남아 같은 경우도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이 많은 것이 소실이 되고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모에 치바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퍼가와의 사례에서도 보면 이제 젠더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무형유산에 있어서도 긴급보호 목록에 등재가 되었던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총체적인 어떤 젠더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다시 한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이제 잘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연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요림 네트워크 벨기에 플랑도레 유네스코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그 리처드 큐린 박사님께서 2004년 얘기를 그때 이제 기조 발표를 해주시면서 그때 당시에 뭐 유럽에서는 보이콧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무형유산 이거는 뭐 박물관 관련된 것도 아니고 유럽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또 아이콘 위원회에서도 뭐 많이 참석을 안 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NGO 특히 요린 네이링크 위원장님과 같은 분들께서 무형유산의 보호에 앞장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무형유산은 뭐 과거 고대 것이 아니라 글로벌하고 유럽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 이치캡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에 계신 모든 분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다른 연사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다양한 관점들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쯤이었을까요? 저도 한국에 마지막 오게 된 게 1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3년, 2014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전주에 왔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NGO 역할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10년 뒤에 다시 와서 우리가 어떤 그 발자취를 걸어왔는지 또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때 당시 NGO 인증 됐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유네스코에 너무나 잘 알려진 본부 처음 도착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저 앉을 자리도 없어서 그냥 맨 뒤에 서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뭐 상황 파악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때 그 방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 그 특히 이제 뒤쪽에 서 있었던 또 앉아 있었던 사람들 보면서 이런 옵저버라는 그 명패 여기 이제 보시는 분 이분은 이제 옵저버가 아니셨지만 근데 나중에는 옵저버가 되시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명패 나중에 내가 꼭 옵저버가 되리라라며 하면서 이거를 듣고 사진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때 뒤쪽에 앉아 계셨던 많은 사람들은 옵저버였습니다. 그래서 좀 대화에 참여를 한다거나 뭐 공식 회의에 참여를 한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제약이 있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2003년 당시 회의만 보면은 정말 많은 옵저버들이 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이런 회의들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런 옵저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의도된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이 옵저버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하나의 이 전 세계 살아있는 유산을 보호하는데 함께하는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협업을 어떻게 할까? 오늘 오전 세션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협업이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협업해서 이 무형유산 보호를 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동반자가 됐습니다. NGO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협약문에서는 NGO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자문 역할이 있고 그리고 또 인증 NGO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에게 이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오늘날의 평가기구로 알려진 이 기구의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외에는 이렇게 구구절절 많이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인증 절차라는 것이 상당히 유의미했습니다. 거의 뭐 10년, 15년 정도의 그런 인증 절차를 겪으면서 이제는 200여 개 NGO가 인증 NGO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약간의 불균형이 있고 이것을 해소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 많은 NGO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도 많은 참여를 했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인증을 받아야 이 NGO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무형유산 보호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NGO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뭐 인정, 저희가 오늘 인정이라는 단어가 또 키워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인증 NGO로서는 네트워크에 들어가면서 다른 NGO 또 다른 행위자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유네스코 무형유산 분야에 일을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하고 또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그 방에 회의실 뒤쪽에 앉아 있었던 옵저버들이 한 몇 시간 뒤에는 이제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ICH NGO 포럼
이 포럼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도 사실 초창기에부터도 이렇게 NGO의 역할이 많이 주창됐었습니다. 저는 제 1회 포럼에는 가지 못했지만 그때 많은 옵저버들이 서로를 보면서 공식 회의 중간중간에 그들이 모임을 꾸려가기 시작했고 나중에 가서 이 2003년 협약에서는 사실 이제 유엔에서도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협약인데 이 공동체, 집단, 개인이라는 것을 핵심으로 두고 있는 최초의 문서인데 그러면서 이런 협약 차원에서 NGO들을 또 초청하기도 시작했습니다. 이 인증이라는 절차를 통해서요. 초창기에 참여했었던 NGO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여를 더욱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여지가 있는지 잘 몰랐고 사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큰 이런 자신감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색을 했는데요. 200여 개 NGO들, 정말 다양한 NGO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NGO들이 각계 다 노력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NGO들이 같이 일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실무 그룹 혹은 뭐 총회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퍼시티 빌드 역량 강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정보관위원회 전에 연례 회의를 또 개최한다거나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대두되는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또 전문가분들도 많이 초청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뭐 C2 센터 예를 들어서 이치캡과도 같이 이런 C2 센터에 또 많은 지원을 또 받기도 했었고 또 서로 돕기도 했었고요. 저희가 요즘 들어서 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보호 경험을 어떻게 보다 잘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저널을 통해서 뭐 헤리티지 인 라이프와도 같은 이제 저널 차원에서도 이제 실무 그룹을 많이 발족해서 뭐 윤리, NGO 연구 등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고 또 ORF 차원에 있어서도 이것을 NGO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공식 포럼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조직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 이 앞으로 있는 여러 이제 도전 과제에 우리가 어떻게 더 집중을 하고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말 다양한 NGO들 사실 대표 목록보다도 더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NGO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대표 목록에 등재된 종목은 충분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제 NGO들이 더 인가 NGO들이 더욱더 다양한데요. 각자 이런 유네스코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계기도 다르고 또 일부는 뭐 공동체 NGO 아주 작은 규모인데요. 또 어떤 NGO들은 뭐 아이콘과도 같이 정말 큰 규모의 NGO이기도 합니다. IOV와도 같은 대규모 국제적인 NGO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하나의 우산 역할을 하고 있는 뭐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지사를 또 가지기도 하고 있고요. 정말 이렇게 대표 목록에 등재된 종목만큼이나 다양하고 심지어 뭐 언어도 다 다르고 이렇게 다양한 정부도 기관 또 행위자들과 같이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은데도 또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또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 알아야 될 것인지 우리의 역량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협약 관련돼서 이제 일을 할 때 있어서 이 현장에서도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현장에서의 다양한 이제 수요가 있을 텐데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하나의 매개자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물론 이제 NGO만이 그런 매개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사실 더 많은 NGO들이
이런 중개자, 매개자 역할 그리고 또 촉진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NGO들이 이런 일반적인 어떤 뭐 협약에서 하는 그런 탑다운식으로 아래로의 그런 움직임도 있지만 이제 좀 더 이제 풀뿌리 차원에서는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에 중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자 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NGO가 특히나 그 공간에 들어가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회의 또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지속가능 발전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그 다시 말해 운영 지침에 나와 있었던 그 해당 내용에도 이 인가 NGO들의 그 공간이 더욱더 여지가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NGO들은 앞서서 잠깐 얘기했지만 새롭게 대두되는 주제들에 있어서 NGO들이 여기에 많이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알고 있는 사례들도 있고요. 직접 참여했던 것도 있는데 앞서서 그 아마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ICH in 뮤지엄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ICH NGO 포럼이 없었다면 있지도 않을 그런 사업입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이 NGO 그리고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동료분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느낀 점이 유럽의 NGO들은 이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다시 말해 박물관 쪽에 계시는 관계자들과 이렇게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박물관에 계신 분들은 무형유산은 우리와는 달라.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유형 유산에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형 쪽이랑 우리랑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제 협업이 좀 단절된 그런 상태였는데요. 근데 그런 데서 우리가 서로 병행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5개 인가 NGO가 유럽의 그 자금 지원을 신청을 했었고 5년 동안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뭐 시범적으로 여러 사례들 하고 연구도 하고 하면서 최대한 다른 동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일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때 처음에 시작했었던 뮤지엄 앤드 ICH 네트워크가 계속 확대가 됐고 여전히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특히 이제 박물관에서의 활동에 있어서의 그 어려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사례 연구도 하고 박물관 그리고 유형 유산 분야의 분들도 같이 협업을 하게 된 그런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또 아이컴과도 같이 논의를 하면서 그 심지어 이제 박물관의 정의 자체도 조금 바꿔 나가기도 했었는데요. 이 아이컴에서도 이 사업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귀감을 많이 받아서 이제 박물관의 역할을 재생각하고 재고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있었던 이 무형문화유산의 경제적인 영향 그리고 또 이 살아있는 유산에 미쳐지는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아마 앞으로 있을 아주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특히 당사국 차원에서 이 살아있는 유산과 관련된 어떤 경제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등재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이런 논의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NGO 차원에 있어서는 거의 한 5년 이상, 5년 넘게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새롭게 대두되는 이제 신흥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NGO 차원에서 이런 논의를 먼저 해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다른 사람들과 많이 공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GO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툴킷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었고 정책 문서에서부터 좀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와서 뭐 윤리적 지침을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NGO 차원에서 먼저 뭐 초안 작성을 한다든지 뭐 노력을 해왔습니다. 실질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서 현장에서 공동체와 집단 또 개인들이 직면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침 초안을 마련한다든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형유산의 관광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지에 대해서 뭐 조언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온라인 그 툴킷은 지금 영어 불어가 있지만 지금 점차 다른 언어로 그 협약의 공식 언어로 지금 번역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이미지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NGO 사업은 아니긴 하지만 특히 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 물론 앞서서 디지털 그리고 온라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또 미디어 얘기를 했지만 그 하나의 공동체 사업 중에 하나 지난 20년 동안 많이 했었던 것이 위키미디어 사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위키미디어 재단도 어떻게 이런 풀뿌리 차원의 그리고 공동체 주도의 그런 활동을 더 강화시켜서 이런 살아있는 유산의 가시성을 제고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이제 활동가들, 행위자들을 같이 더 가시성을 제고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인터넷으로 할 때 유네스코 검색할 수 있겠지만 위키피디아와도 같은 것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 살아있는 유산에 대한 정보가 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협업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좀 일방적인 그 유산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키울까, 이것을 위키미디어 재단과 함께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새로운 분야이고 개방된 그런 분야이고, 왜냐하면 이 개방 쉐어링, 개방 공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은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윤리적인 공유를 하고 싶긴 하지만 이 살아있는 유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그런 공유된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이 매개 역할 또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NGO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유네스코 협약이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NGO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부터 텍스트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 인가 NGO의 수 그리고 다양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 왔습니다. 포럼, 실무그룹, 연례, 심포지엄, 국제회의, 다양한 역할이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살아있는 유산을 보호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C2 센터의 연구를 지원하고 또 퍼실리테이터를 위해서 하나의 중점적인 포인트가 된다든지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협업을 통해서 또 중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ORF 그리고 협약이 하나의 도구 그리고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함께 더욱더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NGO들의 네트워크를 적극 그 힘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한계 혹은 제약 혹은 국한된 이런 제약에서부터 벗어나서 이 역량과 대화를 더욱더 키워나가고 결국에는 이런 풍부한 유산의 다양성 또 살아있는 유산의 다양성을 위해서 이것을 더욱더 보호하고 귀중한 지식과 그런 지혜 그리고 정신을 보호를 해서 지속가능한 공유된 미래로 나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03년 그 협약 초안을 작성했을 때 많은 당사국들 혹은 이제 사실 당사국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죠. 그때는 이제 협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회원국들이 회원들, NGO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그때 이제 이커머스, IUC와도 같은 이제 NGO들이 있었는데 이런 NGO들이 보면서 결국에는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NGO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협약에서도 NGO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아마 프랑스 NGO 측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게 명기가 된 것 같은데 네, NGO들이 그렇게 많은 진전을 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 또 유네스코와 정부 간 위원회에서도 왜 이렇게 NGO들이 많이 있지? 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 세상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NGO들이 현장에서 풀뿌리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대표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관위원회 최초의 NGO 보고가 제 기억으로는 멕시코에서 오신 아주 젊은 여성분 그리고 그 여성분이 바로 크리스티나 샤베스 이번에 어디 계시죠? 네, 샤베스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오전 세션의 첫 번째 연사인데 그때는 아주 젊으셨고 지금보다 더 젊으셨고 긴장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세대를 넘어가는 그런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보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션의 첫 발표도 맞아 주셨네요. 이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모든 연사분들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뭐 시에스타라든지 뭐 잠시 졸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경청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연사분들 이렇게 함께 모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도 정말로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회의에서는 보통 남성이 지배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여성 연사분들이 이렇게 많아서 참으로 좋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청중의 질문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볼 수가 있는 것일까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에서 정책개발 실장을 맡고 있는 김덕순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네, 통역기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ecause I would like to ask to the professor. 네, 드니스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Okay. Actually, my question is asked to the Dr. Alexander Denis. 네, 알렉산드라 데니스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공유하는 이 유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발굴을 하는 것, 특히나 동남아에서 해당 유산을 발굴을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협력을 위해서도 정말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유문화유산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목적 내지나 그 가치는 공동체 간의 유사점이 있고 또 이해를 도모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문화적인 연대를 더욱 증진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더더욱 강화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국적 등재 이것이 사실 이것은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제 공유문화유산에 대해서 연구를 더 진행을 할 때
사실상 서로 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더 많은 수단들이 있을 것 같고 이 수단에 대해서 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국적인 등재를 포함을 한 우리의 공동체로서의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더 많은 수단들에 대한 연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저희 연구 사업으로서 아세안 국가들과도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저희가 공유 문화 유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것이 아세안의 지역의 정체성을 함양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당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단지 다국적인 등재라는 유네스코의 다국적 등재라는 그런 어떤 협의의 그런 목표에만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어떤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접근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교수님께서 혹시 이 해당 연구에서 문화적인 이해를 도모를 하거나 문화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에 대해서 연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말로 동의합니다. 사실상 다국적 등재 절차라는 것 자체는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로 간의 상호 존중과 지역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의 하나의 수단이라는 점, 이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관련된 또 유사 사업들 관심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세안 지역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전개를 하고 계시는지도 저도 참으로 궁금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타당성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하나의 시장점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예비 타당성 조사 정도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다국적 등재라는 어떤 틀 속에서 이제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해야 했던 그런 전제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하고자 할 때 공동체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과 정말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국적 등재가 사실상 이것이 과연 가장 원하는 그런 수단이나 또 목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쌀 문화에 대한 어떤 공동의 또 공유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 연대를 강화하는 데 활용을 할 것인가 할 때 이제 다국적 등재가 사실상 그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수단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것을 하나의 시작점으로서 한번 의견을 개진을 해보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연구를 할 때 또 다른 다국적인 등재의 사례와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처음 다국적 등재의 시작점이 어떻게 되었는지, 즉 어떤 특정 기관이나 어떤 당국이 좋은 의도를 바탕으로 이제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 다국적인 등재가 이루어지는지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습니다. 물론 이해를 도모하고 어떤 정체성을 이제 함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전체 절차가 탑다운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바텀업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체에서 본인들이 공유문화유산이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고 이 해당 공유유산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다국적 등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텀업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 또 유산 쪽의 어떤 기관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달성을 했던 사례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다국적 등재라는 것 자체의 그런 접근법, 탑다운인지 바텀업인지 그 시작점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취지에서 시작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여러 교훈을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다국적 등재에 실제로 가담을 했던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많은 교훈을 얻었던 사례입니다. 네, 프랭크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리처드 커런 박사님께서는 저희의 멘토였던 라젤 제라스보이라는 님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분이 국제 만두 축제를 기획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느 나라든 만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약간 진지하면서 반 농담조로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워낙 음식을 좋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반 진담 반 농담이긴 했었지만, 이런 공동등재로 하는 것은 사실 이 어떻게 보면은 일국 차원에 있어서의 뭐 이 쿼타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는 좀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만두와 하마르의 만두와 모아의 만두가 사실 제 만두가 최고 아닙니다. 제 만두가 제일 맛있고요. 우리 어머님이 빚는 만두가 최고입니다. 훨씬 모에 치바 선생님 것보다 더 제가 빚는 것보다 더 맛있고, 물론. 그래서 사실 그럴 때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오전 세션에서도 저희가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 등재를 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그 조건이 그 FPIC입니다. 사전에 그 자유로운 어떤 이 정보 입각한 그런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뭐 쌀의 뭐 여신, 그리고 뭐 쌀과 뭐 주식 문화와 뭐 대나무 혹은 뭐 만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공동 등재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왜냐면 이제 공동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뭐 북한과 한국이 뭐 씨름에서는, 이 씨름에 있어서는 사실 그 전에 FPIC가 있었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참여를 할 수 있어서 이제 씨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씨름이 그때는 중요한 기여를 하긴 했었지만, 이게 그리고 또 평화, 뭐 민족 간의 화해, 특히 그 한반도 분단에 있어서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공동 등재가 됐기 때문에 FPIC에 있어서 그 FPIC가 세우려고 하는 그런 원칙을 조금 훼손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는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에님, 제가 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 타당성 연구 관련돼서 자카르타 사무소에서도 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국적 등재가 이제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필요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유지를 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가 있어야지만 이게 유지가 쉽지, 그렇지 않다면 참으로 어렵고 와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칙이나 어떤 가치관 이상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명확하게 어떤 분명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지만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협업이 조금 더 강화될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없다면 노력 이런 부분들이 분절화되거나 와해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NGO 네트워크를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요리님께서도 어려움이나 또 애로점들이 또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건 실건 간에 정부 관리들은 일단 등재안 신청을 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고, 이것을 필요악으로서 활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하지만 물론 이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로 어떤 당근으로서의 이런 등재라는 요소를 잘 활용을 해서 잘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만, 그 균형을 잡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리님. 예, 제가 등재에 대해서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혹시 여기 계신 분들께서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을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협력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프랭크님, 3년 동안 평가기구에 저도 몸담았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 등재 신청서 같은 경우를 이제 보면은, 이거는 너무나 이질적인 여러 다른 종목들을 일부러 얽는구나라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종목들은 이것을 보면은 같이 공동으로 이 보호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호를 하면서 서로 협업을 하면서 또 충분한 거기만의 가치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그 협약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 그 쌀, 이 식품과 농업의 역할, 그 FAO 기구 같은 경우는 이프가오 그 쌀 농민들, 이
동남아에서도 많이 계시는데 이것이 특히 FAO와 같이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FAO에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연구 조사가 진행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아있는 유산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FAO가 하나의 좀 좋은 어떤 협조 기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좋은 협력 기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제쌀 연구소가 아마 마닐라에 소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연구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FAO에서 사실상 그런 관습과 의뢰에 대한 별도의 조직이 있었는지는 저는 몰랐네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정말로 이런 의례나 의식 그리고 쌀에 관련된 여러 신념, 여러 의식, 의례, 또 관습 그런 문화가 정말로 풍부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동남아로 유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도 있고 이 농업 생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물론 많지만 그런 신념이나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연구가 되지 않다는 점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방금 앞서서 무의 치밥 기획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바로 등재로 가지 않고서라도 협력의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합이나 어떤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엄청난 쌀 전시회를 개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카탈로그를 줬는데 거의 12kg 정도 될 정도의 정말 무게감 있는 그런 카탈로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도 사실상 쌀 관련된 최대 전시회를 개최했던 적도 있었는데 많은 그런 자료 연구가 들어갔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난 40년 동안에 떠올랐던 그런 많은 추억들이 함께 떠올랐는데 네, 말씀 감사합니다. 뒤편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지에서 온 아나사입니다. 저 NGO에서 오신 분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서서 그 당사국과 그리고 NGO와의 그 관계, 특히 이제 국제 차원에 있어서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우려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만약 그 NGO와 당사국이 그 국제 차원에서 협력을 할 수가 없다면 NGO와 그 지자체가 공동체 차원에서 협력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앞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이제 협력이 필요하고 함께 공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강조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협력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지만 물론 이제 세계 각국의 상황이 좀 다르고 우리가 그것을 더 잘 고려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 NGO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이 많은 뭐 협회나 시민사회 기구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 유네스코 인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잘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NGO다라고 이제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또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구에서 특히 뭐 아시아에서도 그렇지만 이 아시아의 이 기구들이 했었던 것만큼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 특정 나라들은 이 CSO로서 이제 조직하는 것이 또 어떤 특정 방법이 있어서 15년 전에 그 인가 NGO 사업이 시작됐을 때도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워낙 새로운 제도였기 때문에 NGO 스스로도 이게 잘 몰랐고 우리도 이것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몰랐고 해서 그 NGO 차원에서도 그런 과거에 그런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의 세력 다툼이 또 있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몸집이 크고 세력이 있는 그런 NGO들이 선정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영향력을 가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좀 작은 NGO는 그렇지 못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유산에 있어서 실제 우리는 다 동반자다. 우리는 함께 가는 이 동반자다라는 것을 더욱더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런 그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이것을 우리만의 맥락으로 이것을 다
옮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 NGO들이 협력하고 참여하는 그런 국가도 있고 어떤 국가는 정말 소수 NGO밖에 없고 또 어떤 경우는 NGO들이 아주 긴밀히 정부와 협력하고 또 어떤 나라들 아주 거리감이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서로로부터 좀 배우고 그리고 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피지에서 오셨는데요. 이것은 그 도서국입니다. 소규모 도서국입니다. 브뤼셀에 그 사무국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시드스 사무국과 협력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 그 군소 도서국 여기에서 그 카리브해 같은 경우에 있는 도서국이 또 다른 클러스터이고 총 한 57개 도서 국가들이 있는데요. 각자의 또 네트워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태평양 쪽이 있고 또 카리브해 쪽도 있고 하는데 이제 태평양 같은 경우 이 군소도서 개발국 같은 경우 또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런 유사한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정부와 같이 협업을 하고 정부를 넘어서 협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 문제 의식에 따라서 이제 그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태평양 지역의 군소 국가들의 어떤 막 박물관들이 뭐 협회가 있다면은 그렇게 서로 뭐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뭐 윤리 지침에 보면은 사실 이러한 살아있는 유산의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게 바누아투 출신의 분이었습니다. 이 세계 뮤지엄 센터의 센터장님이시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네트워크와도 먼저 협력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잘 기능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나중에는 그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에까지도 같이 그 목소리가 많이 나아가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군소 개발국들은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다른 군소 도서 국가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더 네트워크를 키워가지고 일을 하면 훨씬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국에서 온 팸이라고 합니다. 저는 질문을 모에 치바 기획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ICH 종목 중에서도 성불평등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유념을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일부 종목은 회색지대에 해당 사항이 있는 종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의 토착 공동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젊은 여성들이 본인들의 전통 의상을 조금 더 얇고 짧게 바꾸기를 원하는 그런 젊은 여성들이 있는데 사실 이 원로들 중에서도 이제 기성세대 여성들과 그로 인해서 마찰 내지는 충돌을 빚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중간 지점을 찾을 수가 있을지 평화롭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종종 받게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젊은 세대와 또한 기성세대 그러니까 어떻게 만약에 이제 뭐 간극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혁신적인 어떤 ICH의 뭐 유형과 또 종전에 고수했던 그런 방법들 이런 것 간에 어떻게 중재가 가능할지 저에게 중재를 요청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의견이 이렇게 다양한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하게 이런 논의가 촉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마찰 내지는 어떤 균열, 그 프릭션이라고 앞선 연사께서도 그 용어를 사용해 주셔서 저도 바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공동체 간에서는 이런 소위 말하는 마찰과 균열은 꾸준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가 즉 공동체 내에서는 꾸준하게 이런 논의가 이루어져서 어떤 외부인이 이런 대화를 주도를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뭐 옳고 그름을 분간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꾸준한 이런 대화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의적인 마찰, 창의적인 균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공여기관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마을이 있었는데요. 탈리반 정권 당시 모든 것이 피폐화되었던 그런
그런 곳이 있었는데 부시카시를 활용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시카시라는 이제 몽골의 어떤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서 존재하는 어떤 무형 유산을 저희가 활성화했던 사례가 있는데 또 바탐이라고 남성을 위한 어떤 무예 춤을 활성화하는 그런 작업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푸시파라고 여성의 어떤 축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국가인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국가의 공여 기관이 그 푸시파에 대한 활성화 작업을 이제 활성화하려고 했었는데 그 분께서 이것이 남성들도 할 수 있는 연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여야지만 이것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하긴 했었습니다만 물람과 이맘족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이의를 제기를 하고 큰 마찰이 빚어졌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라 측과 또 이제 무슬림 쪽 그리고 여성은 다른 쪽에 하여서 이 부분을 중재를 하려고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물라 단체의 부족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 어머니, 이모들, 여성, 소녀들이 있는데 여성들이 본인들의 축제를 즐기를 바라고 있고 이것을 존중할지를 모르는 그런 남성들을 굳이 억지로 이것을 하고 모두에게 굳이 개방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을 여성만의 그런 축제로 진행을 원래대로 하기로 하였고요. 그리고 그 담당자, 그 공유기관의 담당자는 이제 결국에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동체에서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에치바 기획자님께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젠더라는 것 자체가 많은 그런 주제를 관통을 하는 그런 주제이자 유네스코에서도 널리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사실 옛날에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10명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남성으로서 유네스코의 젠더 정책 관련된 설계 작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유네스코 내에서 이 젠더 관련돼서 어떤 관통하는 주제로서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유네스코 관리가 아닌 그냥 일반 시민, 시민으로서의 제 사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네스코는 젠더 정책의 이제 주류화와 체크리스트에 필요한 이제 모든 요건들을 이제 충족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서 또 글로벌 어젠더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가 정말로 모든 것을 이제 관통하는 이제 주제로서도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어떤 부분을 다루고 언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담당한 또 전담자와 또 기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서와 서류에 또 자주 언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널리 관통한 하나의 주제로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언급이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리 농장을 하고 있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관련돼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저희 그 NGO 활동을 할 때 만약에 공동체 간에 어떤 마찰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다 동의하에 워크숍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평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성세대 여성에게 이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전통을 아예 상실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좀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면은 좀 타협해서 중간 지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나중에 가서는 어차피 청년들이 다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혹시 10분 정도만 더 사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가 프랑크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카푸자가 등재됐을 때 인도에 있는 일부 신문들이 세계유산 목록, 다시 말해 무형문화유산 목록도 아니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가 됐다라고 저희 인도 신문에 나왔습니다. 베트남의 사례를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 얘기를 보면서 저도 인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은데 여기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베트남을 제가 하나의 그 사례 연구로 보긴 했지만 문제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 그 규모 자체가 워낙 커서 이게 사실 정말 원래부터도 약간 시니컬한 사람이긴 했지만 보다 더 냉소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그 등재에 대해서 그 등재가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하기 전에 만약에 5년 전에 저한테 물어보셨다면 아, 등재는 참 좀 별로인데 이런 점은 그래도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도 등재를 통해서 뭐 홍보, 뭐 교육, 인식 제고, 뭐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일반적인 어떤 사회적인 이해도를 더욱더 증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연구를 하고 나서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표면적으로는 베트남이 그래도 이 등재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효과적으로 하나의 뭐 홍보 그리고 인식제고 수단으로 사용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려고 아무리 해도 실제 연구를 해보니 오히려 더 부정확한 그런 오해와 왜곡이 만연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선의가 있지만 그리고 인식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리고 뭐 베트남 문화부에서 많은 이제 뭐 교육 활동도 하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 오해와 왜곡이 만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인가 했을 때 더욱더 면밀하게 감시를 하고 아주 잘 관찰을 해서 이제 학계, 시민사회 또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또 언론에서 미디어 차원에서 이 미디어 차원에서 스스로 이걸 잘 비판을 하고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비판도 하면서 다른 매체 비판도 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나와 있는 매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해 수준의 그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뭐 자기 비판도 하면서 상호 비판도 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베트남의 그 당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있죠. 정당 차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비판 스스로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좀 너무 부주의하게 이런 잘못된 정보를 내보내고 있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 수준은 아닌지라고 스스로 늘 자문해야 됩니다. 이걸 정말 이해를 왜곡시키는 수준까지는 아닌지입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좀 약간 낮은 수준의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의 사례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좀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것이고요. 그냥 좀 무해한 그렇게까지 심각한 그런 문제밖에 없다면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허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근본적인 차원의 왜곡이 있을 때는 정말 무형문화유산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유산이 공동체와 그 집단 개인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의 그 훼손하는 정도까지 왜곡을 하면은 이거 현황 파악을 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인식 제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괜히 혼란만 야기시키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여기에 또 첨언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제가 여기에 다른 분들도 좀 첨언을 원하실 것 같긴 한데 저도 이 뭐 대중 매체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민속 문화 전통이 아니면은 뭐 세계 유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모두 이제 보면서 지금 지배적인 유산 담론이 있고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바꾸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좀 인생이 짧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제 무형문화유산에는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이 있긴 있지만 이게 정말 그 문자 그대로 보면은 뭐 실수들이 있긴 있지만 저는 최대한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매체에서도 이런 인식이 많이 제고가 되는 것 같고 더욱더 이게 뭐 로컬 그리고 지역적인 그런 매체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공동체도 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10년 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답답한 면도 있지만 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치캡에서 하는 핵심 그런 책임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일을 하는 그리고 인식 제고를 하는 그런 C2 센터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즉 이 아태 지역에 있는 매체들에게 또 지원을 해서 그들이 정말 자기 일을 본연의 일을 충실히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그래서 며칠 동안 시간이 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태 지역에 있는 그런 언론 매체에라도 우리가 좀 도움을 줘서 어떤 특정 뭐 포맷을 개발한다든지 해가지고 정확한 정보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정보관위원회 그 네팔에서의 회의에서 그때 2개 국가의 대사님들께서 막 논의를 하면서 무결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 인테그리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이제 그리고 진위성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대결을 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아마 좀 혼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 유형 그 유산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같은 대사님, 같은 대표단이 2개의 정보관위원회 동시에 이제 가시면서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뭐 데니스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자카르타 사무소에 계신 모에 치바님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네, 이프가오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성들이 사실 샤먼의 역할을 합니다. 여성들이 샤먼 역할을 하고 의식 의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농업 주기에 있어서의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기독교 등이 도입이 되면서 여성이 2차적인 역할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딜리어스가 이제 뭐 긴급보호 목록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위협받지 않는 그런 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 샤먼들에게 다시금 권한을 다시 재부여하고 어떤 의식 의례를 다시금 또 주제를 하고 이것을 또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 프레드시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의식 의례들이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국가들이 많은 전환기를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민감한 그런 예민한 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협약을 기한을 하는 데 있어서 종교는 금지어가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워낙에 이런 초안을 작성하는 그 집단에는 많은 또 토착 원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요. 네, 마지막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티나님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황희재라고 합니다. HCAP에 새롭게 함께하게 된 직원입니다. 저는 이제 프랭크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말씀하신 그 용어랑 개념을 뭐 너무나 부주의하게 쓰고 잘못 쓰고 오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AI를 가지고 이런 용어를 다 수정을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네, 프랭크님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AI라는 기지 하에 이뤄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이제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GIGO라고 하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프로그램을 할 때 입력 언어가 좀 저질의 그런 데이터면은 저질의 데이터가 출력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I 시스템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을 하면은 혹은 이제 오해된 그런 오역의 그런 내용을 넣으면은 이게 오히려 계속해서 더욱더 증폭이 되고 그러한 잘못된 결과물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또 AI에서는 그것을 감시를 하고 이거를 다 정찰할 수 있는 어떤 뭐 당국이나 이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인정이 아니라 등재라고 해야 됩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그대로 냅두면 오히려 계속해서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의 스케일, 그 규모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AI를 사용할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로 저희는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I는 상당히 가부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포럼 첫날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하마니 교수님, 그리고 갈라 교수님, 그리고 모든 발표자분들 감사합니다. 2023년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은 내일도 아침 10시에 3, 4세션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